오늘은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염승환 차장님을 초대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요즘 워낙 염블리로 불리시면서 인기 네. 상한가를 치고 계시는 분인데 어떻습니까? 이번에 이제 3분기 실적 시즌제가 다 끝났죠? 네. 근데 이번에 실적이 괜찮았다 이런 얘기가 있고요. 네. 예,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2분기까지는 다들 아시겠지만 굉장히 안 좋았잖아요. 코로나 이제 충격을 그대로 받았기 때문에. 근데 3분기 들어오면서 이제 어느 정도 기업들도 좀 적응을 하고, 특히 언택트형 기업들 같은 경우는 계속 고성장하는 게 확인이 됐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또 안 좋게 생각했던 그 컨택트형 기업들 있잖아요. 경기 민감주들도 의외로 실적들이 좀 개선이 된 모습들이 나왔습니다. 이제 그 가장 큰 배경 중에 하나가 기업들이 이제 아무래도 코로나 때문에 출장도 많이 안 가고 그렇죠. 비용을 많이 줄여버렸어요. 그러니까 영업비가 많이 줄었다 예, 이런 맞습니다. 얘기가. 예. 그러니까 매출액이 크게 는 기업도 있지만 매출액은 그냥 거의 비슷한데 이 이익이 급증한 기업들이 많습니다. 특히 포스코 같은 경우는 출장을 거의 이제 못 가다 보면 출장해서 이게 나가는 돈이 되게 많은 기업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걸 안 갔는데 매출은 어느 정도 또 유지가 되다 보니까 이익이 기대보다 굉장히 잘 나왔습니다. 그래서 물론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 때 실적을 항상 보실 때 기업의 본질은 자기가 만든 제품이 많이 팔려서 이익이 내는 게 그게 찐 실적이라고 하는데, 그렇죠. 그러나 지금은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코로나라는 특수 상황이 발생했기 때문에 매출까지 급증하기 좀 기대하기 좀 어려웠는데, 어쨌든 전체적으로 코스피 그 상장 기업들의 실적은 다 좀 양호하게, 여기 뉴스도 제가 찾아보니까 한 57% 정도 3분기에만 작년 대비해서 좀 증가를 했고, 그러니까 1, 2, 3분기 이제 누적으로 봐도 당연히 작년보단 감소는 했는데 감소폭이 지금 굉장히 크게 줄어들면서 지금 마이너스 6%까지 지금 감소폭이 줄어들었거든요. 이러면 4분기에 조금만 더 힘을 내주면 이 작년하고 좀 비슷한 실적을 낼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사실 올해 여름만 해도 작년하고 비슷한 실적을 낸다는 건 상상도 못할 일이었거든요. 그렇죠. 예. 상당히 떨어질 거라고 봤는데. 근데 이제 그 신호탄을 사실 삼성전자부터 딱 끊어준 거죠. 너무 잘 나오면서 작년과 좀 비슷한 실적을 이제 낼 가능성이 좀 높아지는 흐름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3분기에 배경이 됐고, 주식시장에도 그대로 지금 최근에 반영되는 것 같아요. 시장이 유동성 얘기도 나오지만 실제 뚜껑을 열어봤더니 어쨌든 데이터는 확실히 거짓말을 안 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3분기 기업들의 이익은 저도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생각한 것 이상으로 정말 좀 합격점을 줄 수 있을 정도로 잘 나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비용의 지출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생긴 이익이 네. 이제 는 거라고 일단 본다고 하면은 사실 그게 질이 좋은 건 아니잖아요. 맞습니다. 하지만 어쨌건 전체적으로 이렇게 비교해 봤을 때 어쨌건 작년에 비해서 생각보다는 덜하다는 걸로 이해를 하면 되겠네요. 근데 이제 또 한편에서는 이게 삼성전자 효과 아니냐. 삼성전자가 워낙 우리 코스피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데 삼성전자 반도체가 잘 되다 보니까 모두 이게 착시 현상이 벌어지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는데요. 근데 예전에, 그러니까 저도 최근에 데이터를 찾아보니까 그때 17년도, 18년도 혹시 기억들 하실지 모르겠어요. 그때 코스피 지수가 2600 역사상 최고가 갔을 때 그 당시에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이끌었거든요. 그 반도체가 다 이끌었어요. 그래서 거의 그냥 압도적으로 주가 흐름도 좋았는데 실적도 거의 전체 영업이익의 한 40인가 50%를 제 기억으로는 한 40%였던 것 같아요. 삼성전자, 하이닉스 이 두 기업이 거의 차지했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나머지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경기 민감형 기업들 있잖아요. 현대차도 그렇고, 롯데케미칼, 또 화학, 은행 이런 기업들의 그 이익 비중이 두 자릿수도 안 될 정도로 굉장히 낮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그러니까 되게 시장이니까 어떻게 보면 그때는 질이 되게 안 좋았던 시장입니다. 왜냐하면 반도체 말고는 볼 게 없을 그렇죠. 정도로 너무 편향이 됐으니까. 근데 이번에 이제 그 말씀하신 대로 그 3분기 실적을 열었는데, 물론 삼성전자 정말 잘 나왔어요. 깜짝 놀랄 정도로 잘 나왔는데 전자만 잘 나온 게 아니라 이번엔 여러분이 긍정적으로 보셔야 되는 게 아까 말씀드린 롯데케미칼, 아니면 현대차라든가, 현대차 물론 엔진 비용을 제외하고 좀 말씀드리는 건데, 그런 거 제외했을 때 이익이 의외로 좀 잘 나왔고, 그 다음에 기대도 안 했던 아까 포스코, 또 은행주, 누가 아무도 실적 기대 안 하거든요. 근데 KB금융이 제 기억으로는 은행 역사상 분기에 1조 찍은 게 아마 처음이었을 거예요. 아, 그래요? 엄청난 겁니다. 그러니까 물론 비용이 준 것도 있겠지만 은행이 지금 이 저금리에 1조 번다는 게 상상이 사실 안 가잖아요. 그렇죠. 그런데도 이렇게 기초 체력들이 단단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오히려 2017년도, 18년도 그때보다 삼성전자의 의존도가 물론 낮다는 게 아니라 그때보다 어쨌든 삼성전자 비중이 좀 낮아진 상황에서 전자도 좋지만 다른 밑에 있는 그런 기업들까지 다 같이 맞물려가지고 실적이 레벨업 되는 것 같아서 지금의 장세, 지금의 실적이 더 오히려 질이 더 좋은 거 아닌가. 그리고 이
이제 많은 분들이 매출 증가가 아니라 그냥 이제 비용을 줄여서 하는 거는 물론 그거는 좋은 어떤 이익이라고 볼 수는 없어요. 근데 이제 코로나 때문에 기업들이 재택근무도 하고 출장도 안 갔는데 어쨌든 매출은 안 늘어났지만 이익이 는 걸 확인을 했어요. 그럼 무슨 효과가 발생하느냐? 이제 올해 이제 말이나 만약에 내년도에 이제 백신이 나오면 정상화가 되잖아요. 네. 근데 그랬을 때 비용이 옛날만큼 늘까요? 이제 적응을 했기 때문에. 구조조정이 네. 되잖아요. 그리고 출장도 그 얼마 전에 빌 게이츠가 그런 얘기를 했대요. 엊그저께인가 그 세계 여행 수요가 코로나 전으로는 절대 못 돌아간다. 그 이유가 이 비즈니스 출장 있잖아요. 그 수요는 그러니까 예전이 100이라고 쳤으면 회복이 돼도 50밖에 회복이 안 된다고. 필요성 없는 게 느껴져서. 예, 그러니까 굳이 그렇게 안 해도 돈을 벌거든요. 이게 확인이 됐어요. 그러니까 저도 또 들었던 얘기인데 그 제약 업종의 그 뭐 애널리스트도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제약 이 영업하시는 분들이 이제 발로 뛰면서 영업을 해서 돈을 벌어오잖아요. 근데 이번에 그걸 못 했잖아요. 근데 되게 재밌는 게 매출은 거의 비슷해요. 근데 그렇게 안 해도 매출은 그대로 나오는데 비용이 확 줄어버리니까 이익이 엄청나게. 그래서 요즘에 제약회사들 그 우리 바이오 말고요. 흔히 말하는 그 일반적인 대형 제약사 있죠. 이 영업사원들이 그 이렇게 발로 뛰어가지고 하는 그런 회사들이 정말 실적이 잘 나온 거예요. 근데 그 기업 오너 입장에서 딱 생각을 했을 때 과연 정상화 됐을 때 다시 발로 열심히 뛰라고 할 건가? 저는 좀 그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래서 기업 실적은 오히려 계속 이 분위기로 가면 이제 매출이 늘면서 이익은 더 점프라는 그런 흐름이 좀 나올 것 같아서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예. 참 희한한 게 분명히 지금 코로나 사태로 경제가 안 좋아진 거는 뭐 글로벌리 맞는 네, 얘기잖아요. 맞습니다. 맞는 얘기인데 그 구멍이 도대체 어디로 갔냐? 아니 왜 이렇게 다들 실적이 좋은 그러니까요. 거야? 분명히 지금 어렵고 힘들다는 얘기는 다 나오는데 그 구멍들이 뭘로 메꿔지고 있는지 참 이해가 안 되는데. 저도 이제 이런 걸 얘기하면서 실적은 좋다고 하는데 저도 개인적으로는 이게 자꾸 위기의식이 드는 게 그럼 굳이 회사 가서 일할 필요가 없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그렇게 굳이 회사에 안 가고 회사에 가는 순간 비용이 들잖아요. 그렇죠. 근데 집에서 이렇게 했는데도 이익이 나와버리니까 이게 참 이제 샐러리맨들 입장에서는 약간 좀 그런 생각은 좀 드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렇지. 왜냐면 예. 내가 없으면 회사가 안 돌아가야 네, 내가 마음이 그래도 좀 든든해지는데 내가 없어도 잘 돌아가네? 내가 하는 일이 별로 안 중요하네? 오히려 실적이 더 잘 나와버리니까 좀 이게 걱정이 되긴 합니다. 저도. 그러니까 이게 경영자들의 입장에서 언제 한번 이거 생각을 네, 좀 해봐야 될 것 네. 같아요. 그러면 지금 이렇게 실적이 좋아지는 만큼 이것들이 주가로 반영은 되고 있나요? 반영이 지금 되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먼저 삼성전자도 물론 이제 반영이 종목마다 시차는 좀 다른 것 같아요. 삼성전자가 그 막대한 실적을 냈는데 그러게요. 기억하시겠지만 주가 안 갔어요. 사실은. 오히려 밀렸죠, 다음에. 밀려버렸어요. 오히려 매도 기회로 막 삼아가지고 그랬고 이번 3분기 실적의 특징이 뭐냐면 잘 나온 기업들이요 발표한 날 다 밀려버리더라고요. 그게 왜냐면은 연속성에 대한 좀 회의감이 있었던 것 같아요. 삼성전자도 3분기 그래 좋은 거 알겠는데 다 컨센서스가 뭐냐면 그래 내년도 좋아. 4분기는 어쩔 건데 이 심리가 되게 강했어요. 4분기 다 꺾인다고 봤거든요. 눈앞에 4분기 실적이 좀 꺾일 거로 보니까 사람들이 일단 그래 잘 나왔으니까 일단 던지고 보자. 이런 심리들이 좀 발동을 했던 거고 근데 역으로 3분기 실적이 좋은데 4분기 내년까지 연속적으로 이어지는 기업들이 있잖아요. 그게 보이는 기업들은 실적 발표하고도 그냥 달리더라고요. 그러니까 대표적인 기업이 그때 당시에 삼성 SDI 같은 기업들. 제가 기억나는 게 실적이 너무 잘 나온 거예요. 이 삼성 SDI가 3분기 실적 발표를 딱 뚜껑을 열었는데 LG화학은 좀 분할 이슈 때문에 좀 머뭇거렸는데 그렇죠. 물론 LG화학도 정말 잘 나왔어요. 근데 SDI는 그런 게 없었는데 발표를 했는데 매출도 엄청나게 잘 나왔고 근데 그 이익에서 우리가 봐야 될 게 삼성 SDI가 이제 전기차 배터리가 제일 중요한데 배터리 부분이 이제 거의 그 손익분기점이라 그러잖아요. 이제 거의 흑자 전환에 거의 임박을 했다라는 3분기 실적이 나온 거. 그런데 당연히 이 분위기로 가면 4분기는 이제 이익이 급증하는 시기거든요. 그 배터리만 봤을 때는. 그렇게 되다 보니까 방향성까지 맞네? 이러니까 그 주가도 그냥 위로 보내버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실적 보실 때 뭐 중요한 게 결국엔 다음 분기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느낀 게 삼성전자 좀 부러지는 거 보고 LG전자가 대표적이에요. LG전자가 엄청난 3분기 실적을 냈는데 거의 10만 원 가다가 주가가 부러져 버렸어요. 제가 기억을 해요. 그 실적 발표한 날 발표하자마자 주가 폭락을 하더라고요. 이제 이익 실현을 하는 네. 그리고 이거 계속적으로 TV를 이렇게 잘 팔 수 있을까?
만약에 백신 나오면 어떡하지? 이제 그 생각들을 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사람들이 다 집에 있었는데 LG전자가 TV 가전으로 엄청난 돈을 벌었는데 그럼 4분기 내년도에도 이 정도 벌 수 있을까? 이게 의심이 들면 일단 사람들이 던져버리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실적에 따라서 그런 회사들하고 아까 삼성 SD향 같은 회사들이 좀 다르게 움직였고, 그리고 한 부류가 더 있는 게 전혀 기대도 안 했던 회사들. 그러니까 주가도 바닥이고 완전히 그냥 아무도 기대도 안 했던 회사들 있잖아요. 그 대표적인 게 의류 OEM 회사들 있죠. 아니면 뭐 휠라홀딩스 같은 미국향 의류 기업들은 저렇게 미국에 확진자가 많은데 옷이 팔리겠어? 옷 수주를 받게. 근데 막상 뚜껑 열었더니 실적이 되게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기업들은 아무도 기대를 안 했는데 진짜 실적이 나오면서 다시 재평가된 그런 류의 좀 기업들도 있었기 때문에 어쨌든 전체적인 분위기는 좋았지만 각각의 그 어떤 그 전망이나 뭐 기대감 이런 거에 따라서 차별화는 좀 있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하여튼 그 희한해요. 모두가 그 했던 전망들이 네. 뭐 맞는 게 없으니까 이제는 일반적인 컨센서스가 이루어지면은 저거에 반대가 네. 일어나나 막 이런 생각. 네, 맞습니다. 근데 어떻습니까? 이 코스피 쪽의 대형 기업들은 좋았는데 이제 문제는 중소형주 코스닥 네. 기업들 네. 여기에 대한 우려는 있었죠. 네. 근데 코스닥도 사실 그 전체 상장 기업들 실적은 대부분 괜찮았어요. 그러니까 10% 이상 매출 영업이익이 아까 보니까 10% 이상씩은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3분기 이익은 뭐 나쁘지 않았고 가장 실적이 좋았던 섹터는 역시 IT였던 것 같아요. IT 업종이 전반적으로 실적을 좀 이끌었다. 그 IT에는 뭐 되게 여러 가지 뭐 종목들이 있잖아요. 반도체도 있고 뭐 스마트폰 섹터도 있고 컨택트형 기업들은 대부분 좀 안 좋았지만 대표적으로 게임 회사들 같은 경우는 실적들이 또 좋았고 거기다가 이제 언택트형 대표 기업들 뭐 클라우드 하는 회사들이라든가 아니면 또 결제 회사들 있죠. 근데 이런 기업들이 되게 특이한 게 시총이 또 커졌어요. 커지다 보니까 그 코스닥 기업들한테, 그러니까 코스닥 전체 시장에도 긍정적인 좀 영향을 좀 줬던 것 같아요. 그리고 바이오 기업들이야 신약 개발하는 회사들은 실적이 좋을 수는 없잖아요. 당연히 계속 적자입니다. 그렇죠. 비용을 떨어내야 되니까 돈을 못 버는 구조니까. 근데 이제 우리가 흔히 아는 그 대표적인 그 코스닥 기업들 뭐 대표 기업 중에 하나가 셀트리온 헬스케어 같은 바이오 시밀러라든가 돈을 벌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CMO 기업들 아시죠? 이렇게 위탁 생산 그런 기업들은 의외로 또 실적들이 잘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제약 바이오 내에서도 일단 신약 개발하는 업체들을 제외하면 전반적인 분위기가 좋았고, 그리고 당연히 여러분들 뭐 떠올리실 만한 기업이 있지 않습니까? 그 진단 키트 시젠도 엄청난 실적을 이번에 내버렸어요. 그러니까 숫자가 확실히 나왔는데 그런 회사들이 시총이 엄청나게 커졌잖아요. 그렇죠. 그것들이 이제 작용을 하니까 3분기 전체적으로는 실적들은 좋았습니다. 근데 반대로 그 코로나의 그 직격탄을 받았던 그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뭐 여행 뭐 이쪽 네, 얘기했죠. 맞습니다. 항공주. 맞습니다. 하나투어나 뭐 이런 모두투어 같은 기업들은 당연히 적자를 볼 수밖에 없고 뭐 또 대표적으로 말씀하신 뭐 저가항공사도 타격을, 그게 적자 규모가 적은 게 아니라 뭐 몇백억 단위로 나오니까 그렇죠. 그래서 극명하게 3분기 실적은 코스닥 같은 경우는 이게 그 수혜주하고 피해주가 이 극단에서 정말 완전히 엇갈렸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제 이번에 또 백신이 나오면서 그 피해주들이 또 급등하기 시작했잖아요. 네. 뭐 여행주, 항공주들, 이 컨택트줄 어떻습니까? 이제 분명한 건 이제 백신이 곧 나올 것 같은 네. 지금 이제 글로벌리 그 분위기는 흘러가고 있고, 어떠한 섹터, 그 다음에 기업들에다가 우리가 이제 다음 투자를 생각해봐야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제 백신 나왔을 때 저도 제일 이제 상담을 많이 받았던 게 과연 이제 여행주 사도 되냐, 뭐 그런 얘기들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여행주나 면세점이나 뭐 이런 것들 완전히 그냥 피해받았던 기업들 있잖아요. 근데 그 백신이 나오는 순간 이미 주가가 그날 뭐 어떻게 보면 상한가 간 기업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 드리고 싶냐면은 미리 샀어야 된다는 거죠, 사실. 미리. 아니, 왜냐면 이게 어려운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그 실천하냐 마냐의 싸움인데, 대부분의 개인 투자분들이 주식 투자에서 돈을 이제 많이 못 버시는 이유 중에 하나가 남보다 좀 발빠르게 좀 이렇게 가야 되는데 이게 그걸 좀 못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미리 어떤 네. 게 벌어질까, 어떻게 대응할까를 맞아요. 생각하면 네. 되는데 현상이 딱 벌어지면 그때 쫓아가니까. 맞아요. 근데 여기 그 815 머니톡에도 많은 분들이 나오셨잖아요. 그 당시에도 또 그 화학 하셨던 분도 나오셔가지고 좋은 얘기 해주셨던 것 같은데, 뭐 여행업종 얘기하신 분도 계셨던 것 같고. 근데 무슨 얘기냐면 그분들은 뭘 생각하냐면 다 피해주예요. 피해주인데 백신, 그러니까 피해주기 때문에 주가는 엄청나게 빠졌는데 어차피 여기서 더 안 빠진다는 건 이제 누구나 알고는 있어요. 근데 내년은 생각을 해본 거죠. 백신은 언젠가 나올 텐데
이게 안 나오겠어? 그 전 세계의 그 유망한 뭐 화이자를 비롯해서 모든 그 천재들이 모여있는 그 집단에서 백신을 만들기로 이렇게 노력을 하는데 때는 모르겠지만 올해 연말 아니면 늦어도 내년 1분기에 나오겠지. 이 생각을 하셨던 분들 같은 경우는 그 당시에 여행주나 그러니까 여행주 중에서도 안 망할 회사를 골라야 되겠죠. 그렇죠. 현금이 있는, 현금으로 단단한 그런 기업들이 이제 뭐 내가 만약에 1,000만 원을 가지고 있다면 거기에 당연히 1,000만 원 투자하면 안 되겠죠. 불확실한 건 맞으니까. 근데 일부 200이나 100 정도는 투자해볼 만한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지금 잘 나가는 종목들도 일부 담아야 되겠지만 불확실한 기업들이 백신이 나오는 순간 이거는 뭐 기본적으로 하루에 10에서 많이 가면 30%의 그림은 누구나 아마 예상을 하셨을 거예요, 솔직히. 네. 근데 실천은 못 하는 거죠. 그렇죠. 당장 그거 뭐 가지도 않는 거 사서 내 돈 묶여 놓느니 기회비용 아깝고 그래서 지금 잘 나가는 뭐 흔히 대표적인 뭐 그 진단키트 회사라든가 왜냐면 지금 너무 잘 가니까 잘 보이니까 그 당시만 해도 그러니까 대부분의 개인 투자분들이 이제 조금 너무 근시안적으로 그렇게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게 결국 그쪽에 너무 쏠리다 보니까 막상 이제 백신이 나오는 순간부터는 이제 이 계좌가 바뀌어 버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진단키트를 너무 많이 사셨던 분들은 지금 어쩔 수 없이 울상인 거고 또 미리 여행주를 선점하셨던 분들은 이제 조금 그래도 얼굴에 화색이 돌 수밖에 없는데 항상 투자하실 때 뭐 너무 앞서갈 필요는 없는데 우리가 이런 예상을 하는 건 솔직히 전혀 어려운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도 사실 고객분들한테도 그런 얘기는 많이 해드렸어요. 이게 코로나가 발발하고 정말 여행주, 항공주, 뭐 면세점 그 얘기는 해드렸어요. 진짜 많이 빠졌을 때 진짜 이 회사들이 망할까요? 한번 좀 고민은 해보시라. 그러니까 너무 막 언택트만 사지 말고 일부만이라도 이런 데 좀 사놓으시면 나중에 언젠가 백신 나오면 분명히 큰 수익이 나온다. 근데 앞으로도 그러니까 요 뭐 이런 일들이 언젠가는 또 발생할지도 몰라요. 이런 일들은 또 반복돼서 나올 수 있는데 이런 현상들이 또 나왔을 때 여러분들이 이번을 좀 반면교사 삼으셔가지고 다음엔 또 안 그러면 되거든요. 그렇죠. 네, 기회는 또 계속 오니까. 그럼요. 그래서 너무 좌절하실 필요 없어요. 기회는 또 있으니까 이거를 또 한번 좀 곱씹어 보시면서 투자를 한번 되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분명한 건 지금 컨택트주에 들어가기는 이제 좀 우리가 한 템포 늦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약간 좀 늦었고 그리고 그 말씀은 안 드렸는데 컨택트 내에서도 그러니까 이거죠. 지금 이제 만약에 여행주가 저는 이제 이 생각을 한 거예요. 미리 샀으면 상관이 없는데 지금 새롭게 이제 들어가려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이거를 사야 되나 고민이 될 거는 뭐냐면 코로나 이전의 매출이 나올 것이냐 이거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저는 여행주는 그래서 솔직히 좀 제 개인적으로는 지금 반대입니다. 코로나 이전으로는 못 갈 것 같아요. 뭐 빌 게이츠가 얘기해서가 아니라 저도 여행을 그러니까 만약에 백신이 나와서 제가 만약에 이제 접종을 했어요. 내년 하반기에 하고 싶은데 저도 현실적으로 그게 가능할지 모르겠어요. 워낙 지금 부족하다고 하니까. 근데 만약에 저도 접종을 하면 2주 격리가 해제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일시에 다 여행을 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일시에 그 엄청난 이익이 나겠죠. 사실 여행사들. 근데 그걸 예상해서 주가 먼저 가긴 하거든요. 근데 그리고 나서 여행을 한번 갔다 왔어요. 그럼 예전처럼 여행을 자주 갈 수 있을까요? 우리가 이 코로나 팬데믹을 경험을 했기 때문에 과거처럼 여행을 자주 갈 것 같지는 않아요. 저는 솔직히 예전처럼 돌아갈 것 같지는 않아요. 그리고 비즈니스 그 출장 매출도 굉장히 크거든요. 그렇죠. 이 여행사도. 근데 그게 못 하잖아요. 이제 예전만큼 못 돌아가니까 항공사도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 같고. 그러니까 그런 걸 한번 고민을 해보세요. 정말 많은 업종이나 종목이 있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이 피해주라면 코로나 이전을 뛰어넘을 수 있는 종목이다. 그 생각이 드시면 사셔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예를 들면 가장 대표적인 게 자동차 회사들이에요. 컨택트형 기업의 대표주인데 당연히 엄청난 피해주인데 요즘에 현대 기아차를 보시면 이미 실적이나 매출 같은 거 보면은 이게 코로나 지금 이게 피해주가 맞는지 의심이 들 정도예요. 정말 실적들이 좋고 내년도에도 신차가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현대 기아차가 SUV 모델 요즘에 만드는 거 보면 정말 잘 만들잖아요. 뭐 너무 타고 싶게 만들 정도로 잘 만들고 내년에 전기차 플랫폼 신차가 또 나오고. 그러니까 컨택트로 생각을 했는데 이제 성장주가 됐고 그 코로나 이전의 매출과 이익을 뛰어넘을 게 거의 저는 확실시 돼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게 보이는 기업들이라면 당연히 사는데 주저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동차를 그냥 예로 든 거지만 피해주에서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보시면 좋겠고, 근데 반대로 언택트 기업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래, 성장주들 같은 경우는 이거죠. 백신이 나왔을 때 성장이 꺾일 것이냐. 아니다. 백신이 나와도 내 갈 길 간다. 이런 회사로 진짜 확 구분을 하셔야 돼요. 그걸 여러분도 잘 아실 것 같아요.
대표적으로 인터넷 같은 뭐 인터넷 아니면 인터넷 쇼핑하는 그 이런 뭐 매출액이 나오는 기업들이 이번에 뭐 요즘에 보니까 아마존이 또 갑자기 한국에 들어온다고 그래가지고 그만큼 이게 성장한다는 얘기니까 그런 인터넷 쇼핑을 여러분이 혹시 백신 나온다고 안 하실 건가 저는 좀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저는 계속 할 것 같아요. 그냥 인터넷 쇼핑 하던 거는. 그렇죠. 물론 이제 오프라인 쇼핑도 더 하겠지만 인터넷 쇼핑도 어차피 하던 거 그대로 할 것 같거든요. 아니 인터넷 쇼핑 해보니까 예. 저도 이렇게 그 쿠팡 쿠팡. 와우인가 예. 뭐 이거 회원제 예. 그 이제 우습게 봤는데 한번 이게 하기가 너무 편해서 맞아요. 솔직히 이 앞에 나가면은 바로 가게에서 살 수 있는 것도 예. 그냥 살 때 그냥 다 그냥 주문을 하게 맞아요. 돼요. 이게 습관이 돼 버리더라고요. 예. 그게 락인 효과라 그러더라고요. 이게 잠겨버려요. 그러면 이제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이 그 맛을 알아버렸잖아요. 신선식품도 그렇고 다 배달이 되니까. 그러면 물론 백신 나오면 예전만큼 못할 수는 있어요. 분명히 그럴 수 있다 하더라도 그거에 대한 이제 사람들이 길들을 학습 효과가 생겨버리니까 결국 옛날로 코로나 전으로는 진짜 못 들어갈 것 같아요. 그런 산업들은.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산업들은 너무 걱정할 필요 없는 것 같아요. 오히려 백신 나와서 흔들리면 그런 거는 기회 같고 근데 백신이 나왔는데 이제 더 이상 성장 못할 기업들은 제가 그 주주분들한테 죄송하니까 얘기는 안 할게요. 안 하겠지만 아실 거예요. 뭔지는 아실 것 같은데 어쨌든 그 한번 진짜 이거는 여러분들 계좌 돈이 달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감정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그렇죠. 그러니까 요즘에 제가 유튜브 보면서 저도 막 이렇게 이제 여기저기 나가다 보니까 정말 싫은 소리를 하기가 무서워요. 솔직히 주주분들이 막 뭐라고 하시더라고요. 괜히 또 피해를 줄까봐. 악플이 네, 무서워. 악플. 근데 그게 저는 솔직히 뭐 두렵진 않아요. 솔직히 저도 뭐 얘기할 수 있는데 제가 얘기 안 해도 어떤 업종인지는 다들 아시라고 저는 생각해요. 분명히 아실 것 같긴 한데 그런 거를 그냥 기분 나쁘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진짜 여러분 돈이에요. 돈이 앞으로 줄어들 수도 있는 거잖아요. 만약에 내가 판단을 잘못하면. 그래서 기분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진짜 냉정하게 내년도에 어떻게 될 것인지 그걸 한번 정말 곱씹어 보시면 거기에 저는 길이 있다고 분명히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번 그 부분은 냉정하게 생각을 해주셨으면 다시 한번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떤 분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주식을 없다 생각하고 새로 내가 산다. 맞습니다. 사는 관점에 살 거야? 만약에 없다면 이 가격에 지금 그게 사겠어? 진짜 현명한 판단이에요. 네, 맞습니다. 그렇게 하면은 관점이 달라진다고 하긴 네. 하는데 근데 사실 이게 이미 가지고 있으면 그게 쉽지가 않죠. 쉽진 않죠. 어떻게든 내가 이유를 네. 막 만들어주죠. 가지고 있어야 되는. 근데 이제 진짜 강세장이 계속 이어진다고 가정을 하면 기회가 진짜 많아요. 너무 거기에 목숨 거실 필요는 없어요. 예. 근데 지금 많은 분들이 2021년도에 이제 좋은 장이 열릴 거라고 이제 예상들을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실적 장세로 갈 것이다. 이런 얘기 많이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실적이 지금도 잘 나왔지만 사실은 4분기 또 내년 1분기로 이어지는 그 실적이 좋아질 그런 기업들에 투자를 해야 된다. 이 얘기를 하는데 어느 쪽 뭐 생각하시는 데 있나요? 저는 솔직히 그러니까 요즘에 맞아요. 그런 게 그러니까 올해는 누가 봐도 유동성 장세 다 인정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내년을 전망하시는 그 애널리스트 분들 보고서를 봐도 실적 장세로 보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시더라고요. 이제 그분들 이제 보고서 보면 대부분 뭐 흔히 말하는 경기 민감주죠. 실적 좋아지면 가치주 그런 쪽에 베팅하라는 이제 보고서들이 많은데 저는 물론 그것도 동의는 하는데 저는 그냥 둘 다 될 것 같아요. 뭐냐면 유동성도 계속 있을 것 같아요. 유동성 플러스 그냥 실적 그냥 같이 갈 것 같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제 백신이 나오니까 연준이 돈 푸는 거 줄인다. 왜냐하면 백신 나오면 경제가 정상화될 거니까. 그러면 굳이 뭐 이렇게 돈 풀어서 뭐 경기 부양할 이유가 있냐 이런 얘기들이 좀 많이 나오긴 해요. 근데 지금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가긴 쉽진 않아요. 경제 상황 자체가. 그렇죠. 백신이 나온다고. 백신 나와서 미국 사람들이 이제 만약에 지금 화이자가 이제 긴급 사용 승인 신청을 해가지고 만약에 다음 주에 그게 허가가 떨어지면 올해 연말까지 한 몇 천만 명이 맞을 수는 있대요. 근데 그건 미국 사람들만 맞는 거잖아요. 그렇죠. 나머지 나라 지금 미국의 인구가 몇억 명이죠? 한 몇 억 명 되잖아요. 한 3억인가 4억 될 텐데 그 사람들이 다 맞는다고 치면 나머지 그 전 세계 인구가 78억 명이더라고요. 저도 이제 이런 코로나 때문에 별의별 숫자를 다 외우고 있더라고요. 이렇게 하다 보니 공부하다 보니까 78억 명인데 그럼 나머지 70억 명은 어디 가서 맞으란 얘기예요. 그럼 엄청나게 생산을 해야 돼요. 근데 우리나라에도 정말 좋은 백신 회사들 많잖아요. 그거 아무리 해도 그러니까 세계 1위 기업이 인도에 있대요. 백신 생산. 그 기업이 최대한 그러니까 내년에 만들 수 있는 게 20억 명이래요. 근데 그거 해도 안 됩니다. 왜냐면 78억 명에다가 한 명이 2개 맞아야 돼요. 백신은. 그러면 2를 곱해보세요. 150개가 150억이죠.
그걸 어떻게 만들죠? 1년 안에? 못 만들어요. 그러면 2022년까지 가야 돼요. 그냥 이거 방법이 없어요. 다 맞으려면. 그러니까 경제가 완전히 정상화되는 데는 2022년까지 가야 되고, 그리고 연준의 파월 의장이 분명히 약속을 했습니다. 물가가 엄청나게 오르지 않는 이상 2022년까지는 무조건 제로금리 간다고 했고, 얼마 전에 골드만삭스는 그 얘기까지 했어요. 제로금리 2022년이 아니다. 2025년까지도 갈 수도 있다. 그만큼 안 좋을 것이다. 네, 그게 코로나 백신이 나온다고 경제가 이제 뭐 100% 정상화된다. V자로. 그렇게 뭐 내년은 그럴 수 있어요. 근데 2, 3년 후를 봤을 때 그렇게까지 막 V자로 계속 갈 것 같지는 않다고 좀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유동성은 저는 계속 있다고 보거든요. 쉽게 유동성이 없어진다고 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이 아니라 그 얼마 전에 제가 이제 다른 방송에서 그 얘기는 했는데, 그 미국의 유명한 이제 펀드 매니저들 설문조사를 한 게 있대요. 했는데 내년도에 제일 유망한 자산을 뭘로 보냐. 그 1위가 이머징 마켓으로 봤더라고요. 이머징 마켓. 그리고 2등이 S&P 500 지수예요. 근데 그렇게 보는 가장 큰 근거가 뭐냐면 달러 약세. 달러 약세. 달러 약세라는 거는 결국 뭐 이제 달러가 약하다는 얘기는 근본적으로 뭐가 되겠습니까? 미국의 바이든 후보가 이제 당선이 돼서 대통령이 됐을 때 돈을 이제 엄청나게 풀겠다는 얘기거든요. 재정 정책이 네. 원래 강하잖아요. 네, 민주당이. 강하니까. 그러면은 돈은 미국의 달러를 푼다는 얘기고, 그럼 달러는 더 약해지고, 그 펀드 매니저들 설문조사에서 그런 게 나와 있어요. 달러는 약간 계속 약할 것 같다. 유로는 강할 것 같다. 신흥국 통화는 강할 것 같다. 그러니까 당연히 그러면은 우리나라로 외국인들의 자금은 계속 들어오겠죠. 요즘에 외국인들 계속 매일 사더라고요, 코스피를. 코스피가 그러니까 환율이 떨어지고 나니까. 근데 환율이, 원달러 환율이 여기가 저점일까 그런 생각은 해봤는데, 내년도에 우리나라 경기는 더 좋아질 것 같거든요. 사실 뭐 중국도 마찬가지고. 그러면은 우리나라 펀더멘털이 더 좋아지면 원달러 환율은 더 떨어질 텐데. 그러게요. 그렇게 보면 우리나라는 유동성은 더 들어오고. 그리고 그것만이 아니라 지금 얼마 전에 그 우리나라 이제 그 신혼부부인가요? 제가 이제 기억은 잘 안 나는데, 그 연봉 8천만 원 이상인 그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앞으로 그걸 신용대출을 1억 이상 받아가지고, 네. 기억하시죠? 부동산을 샀으면 그거는 신용대출을 1억을 바로 회수하겠다. 이제 갚아라 이거예요. 그 무슨 얘기냐면 부동산이 아예 하지 말라는. 투자할 길은 이제 주식 투자밖에 없다. 네, 아예 그냥 이제 정부에서 그냥 대놓고 그냥 길을 막아버린 거예요. 사실은 이제 뭐 부동산 투자하신 분들 입장에서 또 화가 나실 수도 있겠지만, 근데 정부가 그걸 아예 막아버린 거잖아요. 그러면 결국엔 이제 남은 재테크 수단은 진짜로요, 이제 주식밖에 없어요.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근데 지금 그 우리 뭐 요즘에 올해 뭐 동학개미 운동도 많이 펼쳐지고 했지만, 그 가장 근본적인 배경 중에 하나가 또 뭐냐면, 주가가 빠져서도 있지만 은행 금리가 지금 이제 1% 안 되잖아요. 0.5% 그렇죠. 정도 된다 그러더라고요. 이런 상황에서 부동산이 막혀 있고, 요즘에 비트코인 올라가는 것도 사실 약간 그 방편이거든요. 투자할 데가 없다 보니까. 근데 결국엔 남은 좀 재테크 수단으로 주식만 한 게 좀 있을 것이냐, 이런 생각도 좀 들기도 하고. 그리고 우리나라 증시가 지난 10년 동안은 되게 박스피라 그랬잖아요. 오명이 있었죠, 박스피. 그러니까 지금 지수가 2,500까지 거의 왔는데, 지난 10년 동안 보면 거의 그 제자리 걸음한 거예요. 사실 어떻게 보면 그렇게 많이 오른 건 아닙니다. 그렇게 보면 한국 시장의 매력도는 저는 더 올라간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를 좀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꼭 내년에 실적 장세로만 가는 게 아니라 저는 그 밑단에는 또 유동성 장세까지 같이 어우러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요즘에 제가 매일 체크하는 게 그 고객 예탁금 보고 있거든요. 근데 고객 예탁금이 지금 불과 며칠 만에 10조가 늘어났어요. 갑자기. 그러게요. 많이 확 늘어났던데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공모주청약이 있나 알아봤더니 없어요. 그 대여가. 9월 4일 날 제가 기억하는 데이터로는 그때가 역대 최고 고객 예탁금을 찍었어요. 63점 몇 조인데, 그 당시가 카카오 게임 그 청약이 있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청약이 있으니까 들어온 건데, 그리고 빠져나갔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그런 게 없어요. 그리고 10조가 늘었어요. 63조인데 과연 이게 만약에 65조, 70조 가게 되면 기조적으로 늘 가능성이 전 높다고 봐요. 그러면은 올해 사실 어떤 애널리스트 분이 100조 찍는다 그랬거든요. 예탁금이. 이제 그 당시에 그렇게, 여기도 나오셨던 것 같아요. 그때 하나금융투자의 이경수 연구원님이 펀드 하시는 분, 그분이 그 보고서 쓰셨어요. 그래요? 그때 자료가 뭐냐면 2007년도에 적립식 펀드 있잖아요. 그때는 그 개인 투자자분들이 직접 투자보다는 이제 미래에셋 펀드 유명했잖아요. 그랬죠. 거기에 맡겼어요. 그 당시를 비교를 해본 거예요. 했더니 그거랑 비교를 해보면 이거 100조 갈 수도 있는 그림이다.
그래서 그렇게 예측을 하셨는데 이게 진짜 저도 그 보고서 보면 진짜 가능할까? 솔직히 좀 처음엔 그랬어요. 지금 50조에서 50조도 엄청난데 엄청난 건데 100조 이건 좀 너무 오버 아닌가? 근데 지금 갑자기 그 아까 부동산 얘기도 해드렸지만 이거 분위기가 좀 심상치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100조도 갈 수도 있겠구나. 한번 이게 주식시장 그리고 주식시장이라는 게 한번 강세로 이렇게 방향을 잡으면 가만히 보고 있던 이제 그 사람들이 주식 할까 말까 고민한 분들 지금 되게 많으실 거예요. 솔직히. 근데 이거 여기서 들어가야 되나? 2,500 비싼 거 아닌가? 근데 이러다가요. 2,600, 700 가잖아요. 들어옵니다. 이게 항상 그래요. 꼭 뒤늦게 또 들어오세요. 그러니까 그런 구조적인 것들을 보면 내년도 장은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제 생각엔 너무 실적이다. 유동성 장세다가 아니라 그냥 이 두 가지가 같이 맞물려 가지고 그냥 우리 보통 그거를 그러니까 솔직히 다 오른다는 그게 대세상승 대세상승이잖아요. 네, 맞아요. 네. 그런 그림이 나올 것 같아요. 그런 그림이 나온다. 근데 이제 그래도 이런 여러 가지 환경을 바탕으로 그래도 그 상승률이 좀 더 높을 만한 그런 어떤 섹터나 아니면은 산업이라고 보면 어느 쪽일 거라고 보세요? 일단 저는 뭐 계속 가장 1순위로 보는 건 반도체로 봐요. 반도체. 왜냐면 그 성장성 면에서는 솔직히 2차 전지를 따라갈 업종은 없죠. 솔직히 누구나 알잖아요. 전기차가 제일 높은 건 아는데 그건 이제 너무 노출됐고 사실 또 비싸기도 했고 지금 신규로 들어가시긴 되게 부담들은 되실 거예요. 근데 물론 2차 전지 뭐 앞으로 5년짜리는 5년 정도의 사이클론 가니까 당연히 좋게 보는데 제가 이제 반도체를 좋게 보는 이유가 뭐냐면 일단 올해 반도체가 많이 못 올랐어요. 그죠? 그렇죠. 올해 못 오른 대표적인 섹터 중에 하나가 약간 컨택트형 기업이고 그리고 올해 기대했던 것만큼 투자가 많이 안 일어나다 보니까 삼성전자 하이닉스 입장에서도 이렇게 코로나 터졌는데 수요가 부진한데 투자 늘릴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밑에 있는 코스닥의 뭐 반도체 장비, 소재, 뭐 부품 회사들이 좀 주가가 부진했는데 그러나 지금 오늘 어제도 기사가 나오고 그저께도 나왔는데 삼성이 드디어 움직였어요. 투자. 예, 삼성전자라는 이제 어떻게 큰형님이라고 비유를 해야 되겠죠. 이 큰형님이 이제 통 크게 돈을 푸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틀 전에 텍사스의 오스틴에 삼성전자 비메모리 공장이 있거든요. 근데 물론 이게 기사가 100% 확정된 건 아니니까 여러분들이 그건 좀 참고하시면 좋겠는데 삼성전자가 자기 입으로 말한 건 아니에요. 근데 그 이제 기사들이 나온 거 종합을 해서 말씀드리면 텍사스의 오스틴 공장을 증설을 하는 쪽으로 좀 방향이 나온 것 같아요. 그쪽에 신규 공장이 들어가는데 그러면 그쪽은 그 TSMC를 겨냥한 거예요. TSMC가 그 파운드리 회사인데 그 회사도 지금 미국에 투자를 많이 하기로 약속을 했어요. 근데 삼성전자는 올해 그 많은 애널리스트 분들도 얘기를 했던 게 파운드리 투자 안 하면 안 되는데 왜냐면 1등 기업이 너무 앞서가니까. 그렇죠. 근데 그거를 좀 약간은 기대 반 걱정 반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보고서에도 해야 된다고 막 많이들 쓰셨는데 결국 이번에 기사를 보니까 이제 거의 확정적으로 나오는 것 같고 그래서 그 우려감은 해소가 됐고 그럼 그거 투자하면 비메모리 반도체 밸류체인 회사들은 당연히 좋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낙수 효과. 그리고 이제 두 번째가 메모리 쪽인데 메모리는 사실 지금 딱 이렇게 보시면 돼요. 딱 두 개예요. D램하고 낸드 플래시. 근데 낸드 플래시는 걱정 안 하셔도 되는 게 왜냐면 삼성전자가 3분기 실적 발표회 때 딱 그 얘기를 했어요. 낸드 플래시 쪽은 아마 투자를 이제 더 할 것으로 그런 얘기들이 좀 나왔던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당시에 그거 나오고 나서 낸드 관련주는 좀 움직였는데 또 이 전망에 힘을 실어주는 이유 중에 하나가 요즘에 그 하이닉스가 얼마 전에 그 인텔 인수했잖아요. 공장. 그렇죠, 10조 원이라는 어마어마한 돈으로 하이닉스 사는데 SK가 3조인가 4조 들어갔는데 인텔 그 공장 하나 인수하는데 10조 썼다고 하니까 다들 깜짝 놀란 거죠. 근데 그게 낸드 공장인데 그리고 그 일본의 도시바 아시죠? 도시바가 이제 이름이 키옥시아로 바뀌었는데 그 회사도 몇 조 원 투자해가지고 낸드 공장을 짓기로 했어요. 미국의 웨스턴 디지털하고 합작을 해가지고 그게 뭐냐면은 낸드는 삼성이 1등이지만 D램처럼 압도적 1위가 아니에요. 근데 이것 봐라 2등, 3등, 5등 업체가 막 이게 갑자기 따라오려고 지금 하는 거예요. 그럼 삼성 입장에서는 이거 안 되겠다. 눌러야 되겠다. 그래서 이거 초격차로 가겠다. 이 방향이고 삼성은 또 자존심이 상할 뉴스가 하나 나온 게 그 낸드 플래시가 그 이 단수라 그러죠. 예전에 낸드 플래시를 이렇게 옆으로 그 연립주택처럼 그러니까 주택처럼 옆으로 깔아서 만들었어요. 근데 그 효율이 떨어지니까 이 아파트처럼 이렇게 올려버려요. 적층한다 그러죠. 그거를 삼성전자가 128단까지 했거든요. 하이닉스랑. 근데 약간 좀 경쟁력이 떨어질 줄 알았던 마이크론이요.
먼저 치고 나가버려서 176단을 만든 거예요. 앞섰네. 네, 그러니까 삼성 입장에서 이제 열이 좀 받을 수도 있어요, 솔직히. 그래서 삼성도 아마 그걸 할 것 같아요. 그러면 근데 그게 176단을 하려면 이게 128단까지는 이게 그 여기 가운데 구멍을 뚫는데요. 네. 그러니까 아파트 가운데 구멍을 뚫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그 구멍을 뚫어가지고 이거를 이 회로를 연결을 하거든요. 근데 128단까지 한 번에 연결이 가능하대요. 기술적으로. 그걸 싱글 스태킹이라고 하는데 그럼 공정이 되게 단순하잖아요. 근데 176단은 그걸 못 한대요. 이게 중간에 한 번은 끊어줘야 된대요. 두 번에 나눠서 더블. 그러면 비용은 올라가지만 어쩔 수가 없대요. 그 단수를 높이려면. 그러면 공정이 두 번이 들어가요. 그럼 공정이 두 번이 들어가면 장비나 소재 회사는 너무나 좋은 거예요. 감사한 거죠. 삼성전자 오히려 마이크론하고 매출이 100이 찍히게 200이 찍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낸드 플래시 회사들 입장에서는 삼성이 투자도 늘리는데 176단 이렇게 늘어나면 단수까지 증가해요. 그래서 밸류체인 회사들을 앞으로 잘 보셔야 되는 게 반도체에서 그게 모멘텀이 되는 거고, 그리고 D램 쪽은 투자를 오히려 줄인다는 얘기가 많이 돌았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우려를 했어요. 사실 그래서 D램 쪽 밸류체인은 좀 안 좋아지는 거 아니냐. 왜냐하면 D램은 삼성 입장에서 투자를 많이 할 필요가 없는 게 삼성, 하이닉스, 마이크론 세 개 회사가 그냥 과점이잖아요. 그렇죠. 굳이 뭐 이렇게 지금 잘 알짜로 돈 잘 벌고 굳이 투자해가지고 가격 떨어뜨릴 일도 없고. 근데 어제 기사가 나왔더라고요. D램도 5조 원 투자한다고. 예, 그러니까 D램 5조 원, 일단은 평택 쪽에 공장에 5조 원을 투자하는 걸로 뉴스 기사가 나왔어요. 이러면 D램도 이제 너무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뭐냐면 삼성전자가 내년 하반기에 좋아지는 걸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D램이 내년 하반기가 좋아진다고 나왔거든요. 그럼 그걸 보고 미리 선제적으로 그냥 상반기에 투자해버리는 것 같아요. 그렇게 보면 이제 드디어 반도체 투자가 시작이 됐고 삼성이랑 형님이 열어줬어요. 투자를 한다는 건 그 업황이 좋으니까 하는 거예요. 그렇죠. 안 좋으면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기업은 내 돈 가지고 사용하는 거니까. 오히려 뭐 구조조정을 한다거나 설비를 더 줄여버리겠죠. 근데 한다는 얘기는 여러분이 거기서 이제 알려주는 거예요. 삼성전자가 알려주는 겁니다. 내년에 반도체 엄청 좋습니다. 이거를 그냥 표현은 안 했지만 투자한다는 그 내용만 가지고 우리가 유추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일단 1순위로는 당연히 좀 반도체, 그리고 그 외에 뭐 성장주들 당연히 뭐 신재생 에너지나 2차전지는 워낙에 뭐 언론상에서 많이 얘기가 나왔으니까 그것들은 좀 많이 아실 것 같고, 그 외에 좀 제가 좋게 보고 있는 게 내년도에 좀 올해보다 좀 좋아질 만한 로 좀 보는 게 일단 좀 은행주도 좀 좋게 봐요. 왜냐하면 은행주가 올해 실적도 물론 좋았는데 많은 분들이 은행주 성장을 못한다고 하지만 지금 아까 이제 연준이 그 미국의 바이든이 이제 당선이 됐을 때 달러가 약세인 이유가 재정을 푼다 그랬잖아요. 재정을 풀게 되면 이 국채 금리가 튀거든요. 국채 가격이 떨어져요. 국채 공급이, 그러니까 채권 발행해서 하는 거니까. 인기가 없어지니까. 네. 그렇게 되면 금리가 튀거든요. 그럼 금리가 튈 때 수혜를 가장 많이 받을 수 있는 업종이 딱 떠오르는 게 여러분 보험하고 은행 아닙니까? 이게 맞아. 대표적이잖아요. 그 역마진 문제 엄청 심각하다고 그러던데. 근데 여기서 만약에 금리가 우리 한국 금리도 아마 미국 금리 좀 따라갈 가능성이 있어요. 그리고 백신 나오면 일단 경기는 어쨌든 좋아지는 건 맞아요. 경기의 가장 바로미터가 금리잖아요. 그리고 은행은 대표적인 경기 민감주거든요. 그렇게 보면 은행주도 좀 좋게 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제가 이제 증권회사 근무하지만 제가 이제 매일 저희 회사 실적도 보고 데이터도 보는데, 저는 솔직히 이게 동학개미운동이 이러다 말면 올해 이러다 말겠구나 이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지금 이제 예탁금 지금 요즘에 늘어난 거 보니까 이것 봐라, 이거 내년에도 좋을 것 같은 좀 느낌이 드는 돈이 거예요. 갈 데가 없는 거라. 그러니까 그러면 증권주 또 좋잖아요. 그렇죠. 예, 브로커리지 비중이 높은 그런 요새 그 증권주 실적 한번 들어가서 봐보세요. 진짜 엄청나게 잘 나와요. 그러게 좋다는 뉴스를 본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여기서 끝나지는 않을 것 같아서 내년에 증권주도 좋고, 증권주가 또 그리고 대표적으로 또 저평가돼 있으니까, 그리고 이제 아까 제가 뭐 유통업종 좀 말씀드린 백화점, 제가 또 좋게 보는 것 중에 하나가 뭐 면세점도 내년에 좋을 수 있는데 면세점이 예전 매출을 뛰어넘기는 어려울 것 같고, 그렇죠. 예, 근데 백화점은 의외로 좀 좋게 보는 게, 백화점에서도 내용들은 다 달라요. 뭐 롯데쇼핑도 있고 현대백화점, 신세계도 있는데 각각의 특징은 뭐냐면, 그 현대백화점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신세계부터 말씀드리면, 신세계는 면세점 비중이 의외로 높아요. 이게 면세점 투자를 많이 해가지고, 그래서 백화점이 좋아지는 건 좋아지는데 면세점에서 약간 갉아먹어요. 그게 좀 아쉽고, 현대백화점은 면세점도 하는데 원래 제일 늦게 뛰어들었어요. 그래서 별로 투자도 안 했어요. 별로 잃을 게 없어요. 그래서 이번에 3분기 실적이 되게 잘 나온 게, 면세점은 적자인데도
별 영향을 안 줬고, 백화점에요. 현대백화점, 이제 제가 이제 주변에 아는 지인분들 현대백화점 자주 가시는 분들한테 물어봐요. 현대백화점 뭐 압구정점이나 이런 데 어떠냐? 아, 거기는 코로나 없는 것 같아요. 막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거기는 그래도 강남인데, 네. 강남 1번. 아니,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코로나가 그렇게 확진자가 늘어나도. 왜냐하면 또 그런 것도 있겠죠. 특히 백화점 같은 경우는 또 명품 같은 것도 비중이 높은데, 이렇게 해외여행을 못 가니까 그 해외여행 쓸 돈으로 백화점 가서 명품을 사고 그런대요. 그럴 수도 있죠. 오히려 거기다 소비를 하고 의류를 사고. 그러니까 이미 코로나가 있는 와중에도 이 현대백화점 같은 기업들, 그러니까 백화점 회사들은 돈을 일단 벌고는 있어요. 근데 내년에 만약에 백신이 나와서 이게 더 완화가 되면 더 매출이 늘어나겠죠. 그러니까 이게 보이는 거예요, 그림 자체가. 그래서 백화점이 좀 좋아 보이고, 롯데쇼핑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다. 그래서 롯데쇼핑도 좀 좋아 보이고, 제가 이제 사실 뭐 롯데쇼핑 관련해 가지고는 여기 아까 이제 여기 와가지고 우리 얘기는 했죠. 미리 얘기를 했는데 뭐 얘기해드리면 롯데쇼핑이 사실 그거잖아요. 유니클로 갖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 유니클로를 최대 주주인데, 뭐 작년에 아시죠? 작년에 일본의 아베 총리가 배상 문제 이제 들먹여 가지고 우리나라하고 이제 난리가 났었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뭐 일본 어느 순간 편의점 갔더니, 저 솔직히 사건 나기 전에는 일본 맥주 정말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자주 먹었는데 요즘도 몰래 마시는 아니, 거 요새 아니에요? 안 마십니다. 요새는 거의 뭐 국내 맥주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니면 칭따오 이런 거 좋아했는데, 근데 근데 저도 참 웃긴 게 뭐냐면요. 이게 아까 쿠팡 쓰신다 그랬잖아요. 자꾸 이제 제가 사실 개인적으로 제일 좋아했던 맥주가 아사히예요. 네. 아사히를 자주 먹었는데 그 후로 안 먹게 되니까, 사실 편의점에도 안 보이니까 안 먹게 되고, 하이트의 뭐 테라라든가 칭따오를 자주 먹게 됐어요. 근데 사람이 되게 웃긴 게 마시다 보니까 다시는 이제 안 찾게 돼요. 그 입맛에 길들여진 거예요. 길들여져 아사히는 아예 이제 안중에도 없게 되는 그런 현상들이 나왔는데,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이제 불매운동이 벌어져 가지고 정말 피해를 많이 받은 대표적인 업종 중에 하나가, 그러니까 업종 중에 하나가 일단 여행업종. 일본 여행을 되게들 많이 가셨잖아요. 그렇죠. 근데 안 가니까 타격을 여행사가 많이 받았고, 그 다음에 많이 받은 게 유니클로 매장 많이 문 닫았잖아요. 그렇죠. 진짜 사람도 없고, 거기 가면 욕 먹었죠, 사실. 눈치 보이죠. 눈치 보니까 사지도 못하고. 근데 요새 다시 줄 쓰시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유니클로 매장에 사람이 좀 이제 조금씩 늘어나는데, 유니클로가 한때 이 롯데쇼핑의 지분표 평가액이 한 2천억 정도를 담당을 해줬대요. 엄청나잖아요. 그래. 근데 이게 적자가 났대요. 네. 이제 판매가 안 되니까. 근데 이제 내년도를 생각해 보시면, 요즘에 스가 총리하고 문재인 대통령하고 요새 좀 뭔가 약간 분위기가 약간 지금 분위기가 좀 바뀌어요. 얼마 전 썸타? 네, 박지원 국정원장이신가요? 네. 그분이 갔다 왔잖아요, 일본에. 그날 이후로 뉴스들도 바뀌었어요. 약간 좀 화해 무드로 가고 있어요. 그렇게 보면, 그리고 얼마 전에 그 뉴스 보셨을 거예요. 배상 문제 합의될 것 같다. 그 얘기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보면 뭔가 지금 기류가, 한일 관계가 개선되는 분위기고, 얼마 전에 11개국이, 제가 이제 정확한 이름 모르는데 영어로 RCEP이라 그러잖아요. RCEP. 예, 그거 체결했는데, 거기서 실제 효과가 일본하고 FTA 체결한 건 똑같은 효과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보면 사실 우리 한국과 일본이 진짜 사이 안 좋으면 그거 체결 안 한다고 전 봤거든요. 그렇죠. 예, 근데 일본이 있는 걸 알면서도 체결을 한 거예요. 그러면은 물밑에서는 뭔가 약간의 미묘한 지금 기류 변화. 그럼 내년도에는 올해보다는 저는 일본과의 관계는 더 좋아질 것 같아요. 그러면 가장 피해를 받았던 백화점 또 좋아지겠지만, 롯데쇼핑은 그런 관점에서 한번 투자도 고민을 해보실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된다 안 된다는 저도 모르는데, 그렇죠. 근데 여행주도 그렇게 투자해서 돈 버신 분들 분명히 계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한수 앞을 내다보시고. 아니, 우리 얼마 전 어제 출연했던 배한진 대표 거의 뭐 100% 벌었대는 거. 3개월 만에.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진짜 한번 고민해 보시면, 내년에 진짜 유니클로가 매출이 정상화 된다면 롯데쇼핑한테는 되게 또 좋은 거잖아요. 사실 저 롯데그룹, 이거 제 개인적으로 롯데그룹의 관계자분들 너무 미워하지 마시고 별로 그렇게 좋아하진 않아요. 근데 갑자기 커밍아웃을. 네. 근데 왜냐면 너무 이제 롯데그룹이 좀 일본 기업이라는 이미지가 좀 너무 강해가지고, 그리고 예전에 이번에 그런 이미지 타격이 많았죠. 이미지 타격도 많았고, 그리고 맨날 형제끼리 싸우고 이러니까 이미지가 너무 안 좋으니까 저도 좋게 볼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런데 이제는 좀 뭔가 바뀔 수도 있는 기회가 생긴 거니까
한번 좀 롯데 쇼핑도 그래서 신세계는 좀 너무 면세점 비중이 높지만 현대백화점은 순수하게 백화점 좋을 것 같고 그리고 현대백화점이 제가 좀 괜찮은 게 요새 출점하더라고요 막 여기 남양주에도 출점 확장 전략 예, 요즘 더 줄여나가고 예, 있는데 그런 것도 좀 있었고 그 다음에 저희 여의도에 이제 파크원에 새 건물이 들어오거든요. 엄청나게 높은 빌딩인데 거기에 내년 2월에 그 현대백화점이 입점해요. 그래서 입점하는 건 되게 좋은 거예요. 왜냐면 매출액이 늘어날 수 있는 이제 모멘텀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저는 내년도에 한번 유통업종도, 그러니까 아까 은행, 증권, 유통업종이 좀 약간 다크호스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제까지 유통업종은 이 온라인 저 쇼핑몰들 맞습니다. 이런 것들 때문에 좀 어렵 것이다 앞으로 전망을 좀 어둡게 봤었는데요. 예. 맞습니다. 근데 이제 역으로 이제 왜냐하면 온라인 좋은 건 누구나 다 아니까요. 이제 역으로 한번 오프라인 쪽도 한번 봐보자. 왜냐면 오프라인 업체들도 그냥 미련스럽게 쭉 그냥 앉아서 당하지만은 않을 테니까 뭔가 살기 위한 어떤 본능을 발휘하겠죠. 네, 그러니까 오프라인 쪽에서도 근데 온라인 타격 비중이 좀 상대적으로 적은 대표가 사실 백화점이거든요. 온라인 쪽하고는 좀 약간 그렇게 상관관계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러면 어딘 좀 프리미엄, 명품, 명품 같은 고가의 거, 물건들을 맞아요. 많이 판매하는 브랜드일수록 그죠. 백화점 같은 데 보면 그때 신세계 매장 보니까요. 그 코로나 와중에도요. 줄이요. 명품 백 사시려고 비닉빈.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부익부 비닉빈. 그런 걸 이제 온라인으로 사기가 어려우니까 어쩔 수 없이 백화점 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쪽에 온라인의 피해를 많이 안 받는 또 대표적인 게 바로 백화점이니까 한번 공부해 보시고 한번 선택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신 거에 저도 일부 공감이 되는 게 지금 바이든 후보가 뭐 아직 완전히 대통령이 된 건 아니지만 어쨌든 당선에 가까운 상황이잖아요. 이런 상황이 됐을 때 자연스럽게 바이든의 정책은 동맹국의 이걸 강화시키는 거기 때문에 미국의 압박 때문에 한국과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한국과 일본은 가까워질 수밖에 없다는 게 맞아요. 그럴 가능성도 그래서 이미 그 모든 그 정책 라인들은 그렇게 움직이지 않을까 이런 이야기 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그것도 진짜 합리적인 생각인 것 같아요. 물론 내년 돼봐야 되겠지만 그렇죠. 근데 충분히 뭐 타당한 생각인 것 같습니다. 진짜. 네, 이렇게 해서 내년 대세 상승장. 그러니까 결론은 내년은 대세 상승장. 네, 저는 그렇게. 그래서 많은 부분이 다 오르지만 또 특별히 좀 더 그 모멘텀이 강한 것들이 이제 조금 전에 얘기하신. 그러니까 저는 이제 주식 투자하실 때 많은 분들이 그러니까 항상 많이 고생하는 게 너무 알려진 종목을 사서도 먹을 수 있는데 그 기업들 중에서 반도체는 아직도 많이 못 오른 편이에요. 그런 건 좋은데 너무 이제 노출이 돼가지고 주가가 너무 많이 오른 기업들이 많이 있잖아요. 성장주들. 근데 그런 기업들은 계속 성장을 한다면 비싸게 사도 수익은 나는데 운이 좀 나빠서 혹시라도 정말 안 좋은 장이 또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거 누가 시장을 알겠어요. 그러면은 고점에 산 게 되거든요. 그리고 만약에 또 혹시 성장을 못하게 되면 굉장히 고생을 하는데 이 역발상 투자라고 그러잖아요. 제가 방금 말씀드린 그런 업종들은 이 기업들의 특징이 뭐냐면 아무도 기대를 안 해요. 일단 기대감이 없어요. 기대감이 없다는 게 잃을 게 없어요. 근데 여기서 뭔가 내가 생각했던 시나리오대로 움직였어요. 뭐 예를 들면 주가가 움직인다는 게 아니라 뭐 갑자기 매출이 나오기 시작, 금리가 오르고 이래 버리면 주가는 나중에 그거를 따라서 올라가 버리거든요. 그러면 업사이드가 엄청나요. 사실은 잃을 게 없는데 업사이드가 이만큼 나오거든요. 그러면 굉장히 편안하게 수익을 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대부분 큰 돈을 버신 분들이 그런 매매로 좀 많이 버셨어요. 남들이 안 가는 길에 먼저 좀 들어가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그것도 굉장히 괜찮은 방법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다 성향이 다르지만 무조건 앞으로 좋아지는 기업만 사라, 성장하는 기업인 사라, 당연히 좋은데 그런 기업에 있어서도 투자의 위치를 보셔야 돼요. 그게 높냐 안 높냐 그런 걸 보셔야 되고, 안 좋은 기업인데 그래 안 좋은 기업인 거 알겠는데 이 기업 망하냐 안 망하냐. 근데 안 망해. 안 망한다면 내년도에 좋아질 거 조금이라도 올해보단 좋아지냐. 그러면 그건 하나의 포인트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항상 유연하게 생각하시면 좀 좋은 또 투자 아이디어가 생길 수 있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그 말씀은 우리가 어떤 현상을 하여튼 계속 고민을 하고 사색을 해서 지금 일어나는 현상을 쫓아가는 게 아니라 미리 대응을 딱 해놓고 기다리는 방식. 이것도 괜찮은 것 같네요. 네. 그러면 이번엔 이제 우리 계속 이야기 나누는 게 이제 내년도는 대세 상승장이 될 것으로 시장 분위기가 흘러갈 것으로 이렇게 예상을 하는데, 일단 거기에 가장 큰 원인이 되는 게 우리 고객 예탁금도 물론 국내에서 늘어나지만 외국인의 기환이 되지 않겠는가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단 말이죠.
근데 일단 외국인이 귀환한다는 건 지금 환율이 지금 급격하게 지금 떨어지고 있잖아요. 예, 이와 관련해서 좀 이야기를 해주시죠. 네, 그러니까 원달러 환율이 예전에 나와서도 제가 이거 한 달에 한 번씩 좀 나왔던 것 같은데 지난달에도 나와서 아마 환율 얘기를 좀 해드렸던 것 같아요. 그때도 환율이 좀 떨어지고 있을 그렇죠. 때였어요. 이렇게 가파르긴 아닌데, 근데 그때는 환율이 떨어지는데 저도 좀 의아했던 게 왜 외국인이 주식을 안 사지? 그러게. 좀 의아했어요, 솔직히 그 당시만 해도. 그래서 그때도 그런 얘기를 좀 드렸던 것 같긴 한데, 근데 결국에 환율의 방향은 저는 그 당시에도 아래쪽으로는 보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내년까지 흐름을 봤을 때 분명히 방향 아래다. 그러면 언젠간 들어오겠지. 그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일단 알고 봤더니 일단은 중국 때문이었던 것 같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중국의 엔트그룹 아시죠? 예, 엔트파이낸셜. 엔트파이낸셜이 혹시 뭐 안유아 교수님 오셔서 또 얘기하셨죠? 우리 오늘 그렇다도 얘기했어요. 엔트그룹. 그러니까 그게 엔트그룹이 공모주 청약을 했는데 시가총액이 거의 400조 원이에요. 엄청나요. 350억 네, 300억. 달러. 네. 그러면 뭡니까? 삼성전자급이에요. 그런 회사가 떡하니 상장을 하는데 외국인 입장에서는 당연히 일단 우리 한국에서 돈을 빼겠죠. 옆에 있는 나라 돈을 일단 빼가지고 이것부터 하자. 이런 심리가 발동했고, 그리고 엔트그룹이 만약에 상장을 하게 되면 결국 글로벌 중요한 지수 있죠. MSCI 지수나 이런 데 편입을 하게 되거든요. 무조건. 편입을 하게 되면 그 편입을 하는 순간 외국계 자금들은 의무적으로 편입을 또 따라서 해야 되잖아요. 그럼 그거를 일단 미리 비워놓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외국인들이 이거 분명히 들어와야 되는데도 막 삼성전자를 팔고, 그게 10월 말에 극단적으로 그게 이루어졌던 거예요. 그 공모주 청약하는 날. 근데 며칠 후에 갑자기 이게 다 취소돼 버렸잖아요. 그리고 나서 공교롭게 외국인이 사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좀 타이밍이 절묘했던 게, 저도 이게 무조건 맞는다가 아니라 그거랑 거의 비슷하게 지금 흘러가 버렸어요. 외국인 수급이 그때 바뀌어 버렸어요. 그리고 원달러 환율은 그 후로도 이제 바이든 된다 뭐 이러면서 더 떨어지고, 그 다음 외국인들은 이제 정말 공격적으로 하루에 뭐 1조씩 산 날이 있을 정도로 굉장히 공격적으로 들어왔는데, 결국에 내년도 그림을 봤을 때 민주당도 당연히 재정을 늘리는 쪽이고, 그 다음에 전 세계가 백신이 나온다고 해서 저는 긴축 안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오히려 그 상황이 지금 많이 안 좋잖아요. 네. 작은 기업들이나 뭐 맞습니다. 중소상공인들. 그래서 연준이 한 번 더 양적 완화를 하지 않겠는가 뭐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왜냐하면 지금 미국의 확진자 수가 거의 어떨 때는 18만 명 하루에 나올 정도로 어마어마한 수치죠. 근데 그거 백신이 지금 당장 나오지 않는다면 지금 미국 국민들은 너무나 힘들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경제적으로. 근데 그러면 결국 연준 입장에서도 백신은 나중 문제라고 치더라도 지금 당장에 뭔가를 해야 되는데, 그게 사실 이제 재정 정책이잖아요. 근데 그게 아직 통과는 안 됐지만 결국에 1월에 통과되겠죠. 그렇죠. 결국엔 이거 안 될 수는 없는 거고, 그러면은 그 통과가 되고 재정을 풀면 그 재정이라는 게 당장 뭐 풀었다고 하루에 끝나는 게 아니라 몇 달을 가잖아요, 효과가. 그렇죠. 그러면 구조적으로 내년도에 당연히 원달러 환율은 더 내려갈 가능성이 분명히 있다. 그리고 아까 잠깐 말씀드린 대로 두 번째는 펀더멘탈이에요. 미국이 사실은 지난 10년 동안 정말 좋았거든요. 그랬죠. 미국 경제가 나홀로 고공행진 할 때 신흥국 엄청난 고통을 받았고, 유럽은 정말 참 유럽이라는 나라가 좀 답답할 수밖에 없는 게 미국처럼 단일 국가가 아니다 보니까, 저도 이거 예전에는 몰랐는데 책을 보다 보니까 그런 얘기가 나왔더라고. 유럽이 왜 이렇게 성장을 못했냐면, 유럽은 이렇게 여러 나라들이 있고 독일이 어떻게 보면 수장이잖아요. 그렇죠. 독일이 돈이 가장 많은 부자 국가니까. 독일은 아시겠지만 그때 1차인가 2차 세계대전 때 그거 하고 나서 하이퍼 인플레이션이라고 하시죠. 빵 하나 가격이 뭐 몇백만 원인가요? 뭐 몇억 했다고 제가 대기억에 그 트라우마가 있대요. 있으니까 공격적으로 돈을 못 푸는. 그게 거기에 문화라고 하더라고요. 겁이 나는 거죠. 이것도 미국처럼 양적 완화 했다가 물가 튀어버리면 하이퍼 인플레 오면 어떡하나. 근데 독일이 지분이 제일 많으니까 독일 말을 안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유럽이 지난 10년 동안 미국처럼만 했으면 이 모양이 안 됐을 거예요. 저는 솔직히. 근데 미국처럼 못하고 자꾸만 조금 경기 좋아지면 긴축을 해버리더라고요. 돈 푼 거 다 없애버리고 금리 올려버리고. 그래서 이렇게 됐는데, 이제는 메르켈 총리가 이제
더 이상 안 한다고 하더라고. 5년째 연임했는데 메르켈 총리가 메르켈 총리가 조금 이 모든 일의 장본인. 네, 너무 좀 보수적이셨던 거예요. 음. 통화 정책 관련해가지고. 근데 그분이 이제 내년에 그만두시거든요. 그럼 이제 새로운 총리가 누가 올지 모르겠지만 메르켈 총리보다는 좀 더 완화적인 정책을 펼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고, 유럽도 이번에 또 코로나로 많이 다쳤잖아요. 예. 여유가 없어요. 일단 풀어야 됩니다. 그렇죠. 이거 예. 일단 유럽은 지금 유럽이 제일 심각한 나라들이에요. 이 미국보다 더 심각하잖아요. 지금 상태가 좀 너무 안 좋기 때문에. 그럼 유럽은 이제 과거에 그런 거에서 벗어나서 공격적으로 좀 양쪽은 할 것 같고, 얼마 전에 그 ECB 총재 라가르드 총재도 그 얘기 했더라고. 코로나랑 상관없다. 원래 약하잖아요. 예. 유럽이 경제가. 그러니까 그 백신하고 상관없다. 그 얘기했대요. 백신 나와도 상관없다. 그 얘기한 거 제가 인터뷰 기사를 봤거든요. 백신 나와도 우리는 돈 풀어야 된다. 그렇죠. 그 얘기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면 방향은 명백해요. 무조건 그냥 경기 살리는데 올인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유로화가 미국의 달러보다는 월등히, 그러니까 물론 돈은 풀겠지만 유럽 경기가 앞으로 굉장히 좋아질 가능성이 있어요. 그럼 유로화는 강세로 갈 가능성이 높고, 그 다음에 우리 한국, 대만, 중국 이 나라들은 코로나에서 제일 먼저 탈출한 나라들입니다. 그렇죠. 굉장히 건전해요. 재정도 지금 단단하고, 이 나라들은 특히 중국 보시면 아시잖아요. 근데 이 나라들 통화가 거의 비슷하게 가요. 이 3국이. 근데 중국이 먼저 이끄니까, 그러면 펀더멘탈성으로 보면 내년도에 제일 좋아질 나라 무조건 하나 꼽으라면 중국이거든요. 그렇죠. 중국이 앞장서서 좋아지면 위안화 강세. 위안화 강세는 당연히 달러 약세를 더 촉발시키고, 그러면 우리 한국은 위안화에 묻어가는 나라잖아요, 또. 그러면 더더욱 달러는 약하고 원화는 강세. 그러니까 이런 구조를 보면 결국에 내년까지는 적어도 우리가 유로, 위안, 원화에 베팅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저는 좀 일단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외국인들은 당연히 더 살 수밖에 없다. 그렇죠. 거기다 환차익까지 얻을 수 네. 있으니까. 근데 이제 문제는 그럴 때 또 어두운 곳이 있잖아요. 이 수출 기업들의 이익이 확 줄어드는 네. 그런 현상이 벌어지니까, 그럼 이게 결국은 또 우리 자체 펀더멘탈이 약해지는 거 아니냐. 네. 특히 우리는 수출을 뭐 대부분 수출로 네. 먹고 사는 나라니까. 근데 이걸 두 가지를 보실 필요가 있어요. 과거에도요, 되게 재밌는 게요. 원화가 강할 때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고정관념에서 벗어나야 되는 게 뭐냐면, 아까 2017년도에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엄청나게 주가 올랐다 그랬잖아요. 네. 이익이 역대 최고치. 그때 원달러 환율이 1060원까지 급락했었어요. 그럼 우리가 상식적으로 얘네 다 수출하는 기업인데 환율이 급락을 했는데 역대 최대 이익을 찍었단 말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환율은 사실은 부차적인 문제예요. 기업의 펀더멘털에 제일 중요한 게 환율이 아니라 그러니까 원달러 환율이 떨어진다는 얘기는 뭐냐면 우리나라의 펀더멘털이 좋아지는 거랑 똑같은 거거든요. 펀더멘털이 좋아진다는 건 우리나라는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 아닙니까? 수출이 잘 된다는 얘기랑 같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저는 오히려 원달러 환율이 이렇게 계속 구조적으로 떨어진다는 거는 그만큼 우리 한국 기업들의 수출이 진짜 잘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너무 환율이라는 그 표면만 보지 마시고 환율이 떨어지는 그 배경을 본다면 한국의 수출주들이 단지 그냥 환율 떨어져서 앞으로 이익 감소합니다. 이걸 볼 게 아니라 그 안에 있는 기본적인 전 펀더멘털을 더 봐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 예가 어쨌든 2017년에 삼성전자예요. 그리고 과거에도 현대차가 대표적인 또 환율 하락이 나오면 피해주잖아요. 그렇죠. 다 그렇게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환율이 하락할 때 오히려 실적이 더 좋았어요. 그만큼 더 잘 팔렸다는 얘기예요. 자동차가. 오히려 환율이 이렇게 올라가는 구간이 있죠. 그때 자동차가 오히려 안 팔려요. 경쟁률이 떨어지고 오히려 이익도 감소하고. 그래서 너무 거기에 저는 매몰되지 않으셨으면 하는 좀 바람이 또 하나 있고. 그리고 이제 환율 면에서 또 보실 게 이게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원달러 환율이 하락하면 너무 오해들 하시는 게 이제 기업들의 수출 기업들의 경쟁력이 훼손되는 거 아니냐. 네. 그러나 그거는 이제 숫자 노름일 뿐이고 실제로는 펀더멘털은 오히려 좋아지는 것들이 과거에 데이터로 나왔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뭐냐면 원달러 환율이 오히려 떨어지면 그 기업들의 어쨌든 비용이 감소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이제 해외에서 원자재를 수입을 하다가 뭐 물건들을 만들 텐데, 그런 관점에서 보면 뭐 특히 이제 철강 기업들만 우리가 대표적으로 봐도 포스코 같은 기업들이 뭐 브라질의 발레라는 이런 이 철광석 회사에서 철광석을 사오잖아요. 그럴 때 당연히 원달러 환율이 떨어지게 되면은 그 비용이 굉장히 절감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보면, 그리고 환율이 떨어진다는 얘기는 원달러 환율이 떨어지면 결국 그 중국의 위안화가 올라가는 거랑 비슷한데, 위안화가 올라간다는 건 중국이 그만큼 경기가 좋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철강회사 입장에서 제일 좋은 게 중국 경기에 또 연관이 많이 되잖아요. 그렇게 보면 그 만약에 환율이 떨어지게 됐을 때 결국에 비용도 줄지만
경기 회복에 대한 또 수혜까지 가미가 되면서 수출까지 늘어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효과들을 보면 우리가 원달러 환율에 대해서 그냥 빠지니까 우리나라 기업들 수출 비중 너무 높으니까 안 좋게 생각할 게 아니라 이건 주식시장에서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저는 호재라고 보거든요. 사실상 경쟁력 면에서도 그렇고 비용 면에서도 좋을 수밖에 없고, 그리고 아까 뭐 외국인 말씀하신 수급 면에서도 좋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환율 하락은 반드시 어쨌든 시장에는 도움이 되는 뉴스다. 그리고 예전에 그 코스피가 2600 찍었을 때 있잖아요. 그때 환율이 1060원이었어요. 제 기억하기로는 2018년도 초에. 근데 지금이 1100원 좀 넘는 수준인데 아직도 그 여유 공간이 좀 남아 있잖아요. 그래서 뭐 그 일부 외국계 IB에선 1070원까지 간다는 얘기도 좀 있긴 한데, 거기까지 만약에 좀 간다라고 보면 충분히 지수는 더 한 단계 레벨업 될 수 있는 룸이 남아 있다고 보거든요. 그 환율만 좀 떨어진다고 봤을 때. 그래서 지금의 1100원 이상의 환율은 아직은 뭐 너무 걱정할 만한 그런 좀 단계는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원화 강세 하면은 일단 기본적으로 좀 부정적인 뉴스로 봤는데 꼭 그렇지만은 않다,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네요. 근데 또 나름대로 이게 갑자기 벌어지는 일만 아니라면 기업들 차원에서 이게 해지 수단이 다 있죠. 네, 있습니다. 다 해지를 해놔요. 특히 조선사들이 그런 것들을 많이 해놓고, 선박 수주 같은 것도 이렇게 해놓고, 왜냐면 이제 그 달러로 이제 수주를 해오니까 그런 면에서 이제 그 환해지 같은 것들을 많이 해놔요. 그래서 뭐 기업들은 이미, 왜냐면 옛날에 그거 기억하실 거예요. 그때 언제죠? 2010년도였나 그 전에 키코 아시죠? 키코라고. 키코. 그때 이제 중소기업들이 그래서 엄청 진짜 무너졌죠. 엄청나게 진짜 힘들어했잖아요. 그 이후로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 학습 효과가 생겨가지고 환해지라든가 이런 것들을 많이 해놓으니까 지금은 뭐 거기에 대해서는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엔 그 반대로 우리 또 서학개미라고 표현하잖아요. 네. 지금 왜냐면 이 달러의 이 하락 추세는 장기적이고 되게 그 폭이 클 거라고 보는 분들이 의외로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지금 사실 이 환차손에 대한 문제, 이것도 좀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죠. 사실 그러니까 저도 요즘에 상담 많이 받아본 그 고객들 중에 일부 고객분들이 그 미국 주식을 요새 다 많이들 또 하시니까 고민을 많이 하시는 게, 아니 근데 주식 이익은 났는데 지금 환차손이 좀 크다, 한 10% 정도 나신 분들도 계시나 봐. 이제 최고 1200원대 들어갔으면. 그래서 이거를 여기서 미국 주식을 다 털어야 되나, 이렇게 좀 토로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긴 많으세요. 그러니까 다 고민되실 거예요. 근데 저는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미국 기업들도 미국 기업 나름이라 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내년도는 한국이 더 낫다고 봐요. 증시 면에서도. 이게 왜냐면 미국은 달러 자산이고 우리나라 원화 자산이니까 그것만 봐도 사실 우리나라 주식에 투자하는 게 더 유리하다고 보는데, 그렇다고 해서 미국이란 지위가 어디 가냐, 그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워낙 강대국이고 달러가 약세라고 해서 미국 증시가 폭락한다, 이건 아닙니다. 경쟁력 있는 기업들이 워낙 많은데, 그럼 이제 문제는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 될 게, 여기서 달러가 떨어지니까 내가 이제라도 그냥 다 접어야 되나, 이런 고민들이 드실 텐데, 기업만 저는 좋다면, 그러니까 기업이 성장하는 기업이라면 그냥 환차손은 저는 그냥 무시하는 게 더 맞다고 봐요. 왜냐하면 오늘 찍는 날 기준으로 해서 오늘 새벽에 미국에서 그 테슬라가 무려 10% 올랐고요. 그러게. 그게 S&P 500 들어간다는 뉴스 때문에. 그 전날 그러니까 뉴스 나온 날 9% 올랐고요. 오늘 올라간 건 10% 올라갔는데 이틀 연속으로 그렇게. 오늘은 아마 제 기억으로 JP 모건인가 모건 스탠리가요, 원래 이 테슬라에 대해서 되게 안 좋게 썼어요, 그동안. 근데 갑자기 목표 주가를 530달러까지 올려버린 거예요. 와. 그러니까 주가가 폭등을 했는데, 뭐냐면 환율과 상관없이 미국에서 잘 나가는 기업들은요, 언제든지 또 레벨업 할 수 있어요. 세계 기업이 되니까. 예. 그래서 환율 하락을 많이 할 수 있을 정도로, 이게 여기서 이제 정리해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그러니까 여러분이 선택은 하세요. 환차손 도저히 못 견디겠다, 내년에 저는 더 빠진다고 봅니다. 환율. 이게 겁이 나시면 당연히 일부는 주식을 줄여야 되겠죠, 미국 주식을. 근데 그게 아니라 나는 미국 주식에 대한 환율이 아니라 기업을 보고 투자했다, 그런 분들이라면 환율은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1070원이 가더라도 그냥 그거는 부차적인 문제예요. 환율이 1070원까지 많이 떨어졌어요, 예를 들면. 그럼 미국 주식을 더 사는 것도 방법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오히려 더 돈을 보내서. 네, 왜냐하면 그러면 달러가 그만큼 싸진 거잖아요. 그럼 달러라는 게 영원히 거기 있겠어요? 또 어느 정도 레벨업 한단 말이에요. 1070원이 만약에 내년에 가면 또 언제든지 1100원 가거든요. 내년 하반기에 1100원 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림상. 그렇게 보면
그 레벨에서 오히려 미국 주식을 사신 분은 환차 이익을 얻는 거잖아요. 역으로. 그러니까 오히려 현금을 좀 준비하셨다가 내년도에 진짜 1100원 깨져가지고 급격하게 환율이 떨어지면 정말 좋은 미국 기업들 있죠. 사고 싶었던. 네. 그런 기업을 오히려 쇼핑하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환율 때문에 막 이제 어떤 분들은 극단적으로 미국 주식 무조건 파세요 이런 분도 계세요. 근데 저는 그건 아니라고요. 그건 여러분의 선택이에요. 나는 환율이 무서우니까 팔겠다. 파시면 됩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그냥 기업과 동행하시는 분들은 저는 그냥 무시하고 더 좀 오히려 좋은 기업, 그게 테슬라라는 얘기가 아니라 미국에 좋은 기업들 너무 많잖아요. 그런 기업들을 그 아래쪽에서 오히려 정말 환차익까지 노릴 수 있는 기회가 저는 오히려 오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이 해외 투자가 일상화되면서 이제 글로벌 경제, 글로벌 네, 투자자들의 네, 마인드까지 맞습니다. 이제는 네, 알아야 되는 맞아요. 그런 상황이 되어버린 거예요. 네. 근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엔터파이낸셜이라는 게 중국에서 딱 상장하는 그 순간 자금이 그쪽으로 몰리는 예, 것처럼 그런 걱정이 드는 거죠. 뭐냐면 중국은 어쨌든 이 시장 규모가 되기 때문에 앞으로 그러한 대형 유니콘 같은 것들이 막 튀어나올 예, 거 아니에요. 예. 그러면 결국은 같은 이 MSCI 그 저 신흥국 지수로 포함되어 있는 우리가 네. 밀리면서 모든 자금이 중국 쪽으로 들어가지 않을까 이런 걱정이 되는데요. 그래서 그게 항상 어느 애널리스트 분이요 하도 답답하셨는지 제가 읽은 기억이 나는데 그래서 무조건 선진지수 편입돼야 된다. 그러게요. 그래서 예. 저도 지금 그 얘기 가고 싶은 예. 거예요. 왜냐하면 선진지수에 편입되는 순간 그런 걱정은 이제 그치, 일도 중국은 우리 없이- 경쟁이 아닌 예, 거죠. 일도 할 필요가 없어요. 깜짝 놀란 게 그 보고서 읽다 보니까 저는 이스라엘하고 그리스가 선진지수인지 몰랐어요. 아, 왜 우리나라가 그 나라보다 못하다는 건지 저는 이해가 안 가요. 지금도.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당연히 선진지수 편입돼야 되는데. 경제 대국이잖아요. 10위권에. 예, 그럼요. 근데 그 나라들보다 좀 못할 정도로 지금 신흥지수에 편입이 돼 있는데 이유를 알아보니까 옛날부터 MSCI 지수가에서 한국에 요청을 했대요. 네. 들어오라고. 근데 조건이 있어요. 조건이 뭐냐면 외환시장을 24시간 개방해야 돼요. 그렇죠. 근데 우리 한국 정부는 IMF에 트라우마가 있는 나라잖아요. 우리 한국은.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지금 보면 3시 35분에 끝나나요? 우리나라 외환시장이 그렇죠. 아마 그때 끝날 거예요. 그 문을 닫아버리잖아요. 그래서 그걸 못하는 이제 외국인 투자들은 이제 싱가포르의 역외환율 시장인가요? 거기 가가지고 이제 자기네들끼리 사고 팔더라고요. 근데 이제 실물은 아니고. 근데 어쨌든 서울에서 거래를 하긴 해야 되는데 그걸 이제 못하게 막아버리니까 이제 MSCI에서는 야, 그것만 풀어줘. 그러면 이제 들어올 수 있다. 근데 우리 한국 정부는 안 됩니다. 안 된다. 그것마저 뺏길 수는 없다. 그게 찬반이 참 그 네. 담당자들이 금융계 인사들도 이렇게 좀 나뉘더라고요. 네, 맞아요. 약간의 그런 제한은 둬야지 안전하다 이런 네. 의견도 많고 일단 한국이 금융강국이 되려면 그거 풀어야 된다. 예. 아니, 근데 저는 뭐 사실 저는 어차피 이제 주식시장에 근무하고 있으니까 저 개인적으로는 저는 개방하는 게 맞다고 보고요. 제 입장에서. 왜냐하면 그래야 이게 MSCI 지수가 되면요. 완전히 레벨업 됩니다. 그렇죠. 이게 대우가 달라져요. 정말 맨날 그 중국 그 비교 대상이 네, 중국하고 비교해야 되고 중국이 누가 상장하면 옆에서 맘 졸이고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그리고 중국에 뭐 MSCI 지수 뭐 편입되고 뭐 중국이 또 재채기하면 또 거기 괜히 또 우리나라는 또 피해보고 이런 게 되게 많아요. 알게 모르게 불편한데 위안화 동조화도 좀 해소가 어느 정도 되지 않을까요? 될 수도 있죠. 그리고 선진주수에 편입이 되면 일단은 선진국을 추종하는 자금이 월등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세계 글로벌 펀드 네. 자금이. 그래서 어느 분은 그걸 걱정하시더라고요. 이머징 마켓에 나가잖아요. 그러면 그 추정하는 자금 어떻게 할 거냐고. 그 순간 다 빠져나가면 엄청난 매도가 나올 텐데. 근데 그거는 너무 그냥 근시안적인 거죠. 그 뒤에 따라올 그 선진지수의 어마어마한 편입 자금은 그건 비교가 안 되거든요. 훨씬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 편입이 되면 좋고 그 편입이 되는 순간 뭐 비중이 줄어드네 마네 이것 때문에 맨날 우리 그냥 이번 3월 달에는 MSCI 중국이 이만큼 편입한대요. 그래서 우리 외국인 나갈 것 같대요. 맨날 걱정하고 머리 싸매고 그래서 이거 주식도 팔아야 되겠네. 우리가 이 캠페인을 하십시다. 네. 그 MSCI 선진국 지수에 편입을 하자. 네. 저는 진짜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아니 진짜로. 딱 대놓고 얘기해서 좀 단순하게 네. 중국하고 한국 어디에 투자할래 하면 중국 투자하지. 예. 그리스하고 한국하고 어디 투자할래? 한국하지. 한국이죠. 당연히 한국이죠. 이건 진짜 답이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선진지수만 편입되면 모든 게 해결되고 당연히 지수도 레벨업 될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됐으면 좀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만약에 어쨌든 근데 지금은 되는 건 아니니까. 그렇죠. 근데 MSCI 지수 그런 편입 이슈 때문에 아까 엔트그룹 중국이 계속 편입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언제더라? 그 날짜가 있어요. 그 3월, 그 다음에 5월, 8월, 11월, 1년에 4번 그 MSCI가 리뷰를 해요. 네. 그때 이제 리밸런싱이라고 포트 재편을 하는데, 그때마다 항상 이제 그 외국인들이 좀 그 날짜에 맞춰서 한국 비중을 좀 줄여요. 그러면 중국을 사고 한국을 줄이니까 매도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렇죠. MSCI 그 편입 그 비율도 중국계 자꾸 높아져가고 있잖아요. 높아져가니까 그거 아직 중국은 다 채우지도 않았어요. 워낙 큰 나라라서 그걸 단계적으로 채우더라고요. 근데 그거 일부 조금 채운다고 우리나라 빠지니까 외국인들이 막 몇천억씩 파는 거예요. 그렇죠. 금액이 작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치만 어쨌든 그거는 어쩔 수 없어요. 우리 한국 주식에 투자하는 이상 감내해야 되고, 그게 근데 방향을 결정짓는 건 아니에요. 그냥 수급적인 이벤트니까 그게 불편하시더라도 그게 그런 물량이 나와서 증시가 빠진다. 그럼 오히려 사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오히려 그거는 어쨌든 증시의 방향을 결정짓는 요소까지는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가 이게 갈수록 더 스마트해져야지만 되는 세계 정세를 살펴봐야 되니까 맞습니다. 이게 참 돈 벌기가 점점 어려워지는 것 같기도 하고, 오히려 정보의 양으로 뭔가 우리가 더 고급스러운 투자를 할 수 있는 기회들이 열리는 것 같기도 하고, 하여튼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많이 달라지겠죠. 네. 지금 어쨌든 코로나 백신 이슈가 이제 나오면서 이제 이 상황은 곧 끝날 것 같은 분위기가 뭐 펼쳐지고는 있으나, 사실 우리도 아까 얘기해봤지만 이거 1년이나 1년 지나서나 이게 우리 뭐 백신을 맞든 어쨌든 이런 현실적으로 그런 상황이 될 수 있는 거잖아요. 하지만 어쨌든 시장은 선반영하니까 우리 내년도는 어쨌든 대세 상승기라고 보지만, 그래도 그 이제까지 주도해왔던 언택트 그 주도주들, 이들의 운명, 이들은 어떻게 될 것인가, 이게 또 사실 되게 궁금하거든요. 왜냐면 이제 많은 분들이 여기에 투자를 해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맞는 것 같아요. 이제 올해 정말 언택트 기업들이 코로나19 때문에 정말 이게 100만 원, 그러니까 100% 올라갈 기업이 어떻게 보면 200% 올라가는 경우도 발생을 한 건 맞아요. 속도가 너무 빨라졌어요. 그래서 거기에 따라 이제 부담은 있기 때문에 내년도를 올해만큼 엄청난 또 성장이 나올 거다, 이렇게까지 생각하시는 건 조금 무리가 있는 것 같고, 다만 그 안에서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뭐 락인 효과라고 인터넷 우리가 백신과 상관없이 경제가 정상화됐을 때도 언택트 비즈니스에 관련된 기업들을 꾸준히 우리가 매일 써야 되는 것들 있잖아요. 그런 산업은 걱정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그런 산업들에 대해서는 성장 속도에 좀 약간의 둔화는 있을 수 있다 하더라도 방향성 자체가 계속 우상향하는 그림으로 좀 가는 건 맞으니까, 여러분들이 거기에 대해서는 너무 그냥 염려하실 필요는 없다. 오히려 그런 기업들이 이런 이슈로 인해서 주가가, 많은 분들이 이제 이거는 볼 필요 없다, 그런 사람들이 많아지면 주가가 많이 빠질 거 아니에요. 그럼 오히려 또 현명한 분들이라면 사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기회를 이용해서 하시는 게 좋고, 언택트도 사실 언택트는 나름대로 너무나 좀 많이 있으니까 거기서도 좀 잘 한번 여러분들이 구분을 하시면 좀 좋을 것 같고, 그 외에 이제 언택트 말고도 코로나로 인해서 그냥 반짝 수혜를 많이 받았던 그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그게 영원한 건 아니거든요. 이 반짝 수혜주들 같은 경우는 어쨌든 올해는 정말 뭐 특수 효과를 좀 많이 누리기도 했지만, 그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사실 가전제품이나 우리 그 집에 있을 때 스테이 앳 홈이라 그러잖아요. 집에 딱 오래 이제 앉아있고 뭐 집에 생활하다 보니까 자꾸만 이제 이런 게 거슬리잖아요. 인테리어가 오래된 것 같으면 저거 좀 바꿔볼까? 등도 한번 새로 갈아보고, 그 다음에 뭐 의자도 바꿔보고, 그 다음 냉장고도 10년, 이제 보통 냉장고 진짜 오래 쓰시잖아요. 근데 옛날에는 이제 밖에서 생활하다 보니까 신경도 안 쓰고 있다가 집에 이제 계속 있다 보니까 자꾸 이제 저 냉장고도 거슬리는 거예요. 눈에 들어오고, TV 들어오고. 바꿔야 돼. 네. 그리고 PC도 사게 되잖아요. 이제 집에서 재택근무 하시면. 근데 그런 수요가 올해 엄청 늘어나가지고 진짜로 가전회사들이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근데 이게 결국 이제 백신이 나오는 순간 이제 사람들은 다시 밖으로 나간단 말이에요. 어찌됐건. 그러면 다시 예전으로 돌아간다면 이 그 가전제품에 대한 그 성장이 올해보다는 내년은 확실히 줄겠죠. 그러니까 약간 이거는 뭐냐면은 올해 약간 마사지 한 것처럼 확 좋아진 거죠. 그러니까 이게 연속성은 저는 좀 떨어지는 쪽으로, 일시적이다. 그러니까 인터넷 쇼핑과 가전은 좀 다르게 봐요. 인터넷 쇼핑은 연속성은 계속 있다, 앞으로도. 그러나 가전은 좀 약간 일시적인 거 아닌가. 그래서 그거를 한번 여러분들이 구분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어려운 건 아니에요. 다른 업종들도 한번 그거를 한번 잘 구분해 보시면 분명히 저는 거기에 좀 답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 그리고 그 화학주 내에서 그 금호석유라는 기업 아실 거예요. 금호석유가
원래는 그러니까 고무 있죠. 합성고무 전 세계 거의 1등 기업 중에 하나인데 그 기업이 타이어에 들어가는 고무를 만들잖아요. 근데 아이러니한 게 올해 실적이 너무나 잘 나온 이유가 그 라텍스 장갑 아시죠? 라텍스 장갑을 그 회사 고무로 만들어요. 근데 그게 이제 코로나 환자가 늘어나면서 수술용 장갑 있죠. 또 그게 또 글로 연결이 대박이 난 거예요. 엄청나. 그리고 집에 사람들이 많이 있으니까 집에서 또 뭐를 합니까? 요리를 많이 하죠. 요리하시는 분들이 라텍스 장갑 의외로 또 많이 끼세요. 일회용 일회용 장갑. 그게 옛날처럼 허접한 비닐 장갑 안 끼더라고요. 요새 요새 유튜브 하시는 분들 보세요. 탱탱하게 의사들 수술 장갑처럼. 그게 다 라텍스거든요. 그게 올해 엄청난 특수였어요. 물론 내년도에도 더 갈 수는 있지만 백신이 나오면 아무래도 반짝 수요는 줄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런 산업에 있다면은 올해는 너무 좋았지만 한번 냉정하게 고민을 해보시면 좀 좋지 않을까. 그래서 너무 그냥 좋다 나쁘다 뭐 무조건 언택트는 나쁩니다. 이제 백신 나오니까 컨택트는 좋습니다. 이게 아니라 그 안에서도 좋고 나름은 완전히 다른 거기 때문에 저는 그냥 업종을 구분하지 마시고 그냥 종목만 보자. 종목으로 그냥 여러분이 구분을 하시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아까 우리가 이제 역발상으로 지금 어렵거나 아니면 앞으로 좋아질 만한 어떤 상황에 그 수혜를 입을 만한 기업들을 생각하는 법에 대해서 우리 이야기를 나눴잖아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이 종목과 관련해서 이제까지 정말 주도적으로 끌어왔던 그 종목들은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좀 들어가 볼게요. 일단 네이버, 카카오, 그 다음에 또 우리 게임주도 이게 정말 핫했잖아요. 올 상반기에. 올해 보니까 BBIG잖아요. BBIG 중에 이제 IG죠. 인터넷 게임인데 이쪽은 저는 뭐 계속 좋게 보고 있어요. 솔직히 사실 계속 성장하는 쪽으로. 네이버나 카카오 지금 많이 이 밸류가 좀 높은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주가는 조금 당분간은 쉬어가겠죠. 왜냐하면 올해 너무나 달려왔기 때문에 쉬어가는 과정이 좀 필요하고 주가가 어느 정도 좀 싸지는 과정이 나와야 이게 밸류 부담이 좀 해소가 되잖아요. 그러면 또 한 번 주가 재평가 받거든요. 근데 만약에 여기서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주주분들 입장에서 당연히 그러겠죠. 계속 올라가길 바라실 거 아니에요. 근데 현실적으로 그렇게 너무 또 백신까지 나오려는 마당에 언택트 대표 기업이 여기서 또 올라간다. 올해처럼 급하게. 이러면은 정말 이거는 어떻게 보면 나중에 거품이 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정말 엄청난 충격이 옵니다. 주가가. 차라리 저는 지금 연말까지 쉬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이쪽이 오히려 건전하게 조정을 받아주면 내년에 오히려 주가가 굉장히 또 탄력적으로 갈 수 있다고 보고 있어요. 특히 카카오 같은 경우는 이번 3분기 실적 발표를 했는데 정말 어마어마한 성장했더라고요. 이 회사가 마케팅비를 많이 썼어요. 비용을 썼는데도 성장률이 장난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 회사는 이제 진짜로 뭐 그러니까 백신이다 이런 걸 떠나서 코로나를 떠나서라도 정말 지금 이제 진짜 돈을 벌고 있구나. 특히 카카오 아시겠지만 카카오 게임즈도 있고 카카오 모빌리티, 그 다음에 카카오페이, 카카오뱅크 이게요 지금 뭐 백신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 사업들이 솔직히 카카오뱅크 계속 쓰실 것 같고 그 다음 카카오 모빌리티 지금 많은 분들이 뭐 대리 그것도 하고 카카오 택시 많이들 이용하시잖아요. 그렇죠. 그거 나중에 또 성장하고 있고 카카오페이로 송금도 하고 그 다음 카카오페이로 선물하기가 그렇게 대박이 났다고 그러더라고요. 하긴 저도 그 선물을 꽤 많이 했어요. 저도 많이 받기도 하고 하는데 너무나 편하더라고요. 이걸로 그냥 이제 그 안에서 물건 구매해가지고 카톡 보내주면 받는 사람도 너무나 편하고 우리가 서로 안 만나도 되잖아요. 그게 너무 좋은데 백신이 나온다고 해서 이제 카카오페이로 선물하시던 분이 갑자기 어느 날 뜬금없이 어느 매장 가가지고 갑자기 이제 포장을 해가지고 줄 것 같지는 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걸 합리적으로 생각해 보면 카카오페이가 무슨 타격을 받을지 또 카카오톡이 무슨 타격을 받을지 매일 저 카카오톡 보고 이번에 보니까 또 새롭게 그 광고 또 넣는다고 하더라고요. 카카오톡에. 그러면 비즈니스는 더 좋아지고 그리고 이런 게 있어요. 카카오하고 네이버를요. 많은 분들이 무조건 코로나 수혜주로만 생각하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코로나 피해주 중에 또 하나예요. 역발상이 뭐냐면 어떤 분이 그걸 쓰셨어요. 자료에 보고서 쓰신 분이 있는데 이 카카오하고 네이버는 광고 매출이 많잖아요. 기업들이 코로나 때문에 광고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런 피해주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카카오나 네이버는 그런 대기업으로 또 광고를 되게 많이 받아요. 근데
대기업 회사들이 이 광고를 이거 코로나 때문에 안 좋으니까 해야 되나? 그렇지. 주저하는 거예요. 영업비가 많이 줄었다 그랬잖아요. 우리. 광고를 많이 안 해요. 실제 2분기 진짜 그랬대요. 요즘엔 좀 늘긴 했지만 근데 이 기업들이 코로나에서 탈출을 했어요. 정상화돼요. 그러면 일단 정상적으로 또 광고를 지출할 가능성이 높아져요. 어느 레벨까지. 그러면 네이버, 카카오 입장에서는 이거 역으로 보면 오히려 카카오 그 코로나 그 피해 줄 수도 있던 거예요. 그러면은 광고 매출은 정상화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언택트 비즈니스는 계속 뭐 우리가 원하는 만큼의 밸류를 못 준다고 하더라도 비싸졌으니까 그러나 기본적인 언택트 비즈니스는 잘 되는 가운데 그 안 좋았던 피해였던 광고가 되살아난다면 왜 우리가 백신 나온다고 네이버 카카오를 안 좋게 봐야 되냐 저는 좀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리고 게임주는 좀 달라요. 게임주는 꼭 이게 그 피해주다 수혜주다 이게 구분하기가 좀 애매한 게요. 왜냐면 NC소프트가 코로나 때문에 그렇게 많이 저는 주가 올라간 것 같다고 생각 안 하거든요. 왜냐면 그 리니지란 게임이 나왔잖아요. 리니지 M이란 게임이 2017년에 나와서 대박이 났고 주가 레벨업 했고 리니지 2M이 작년에 나온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작년에 나와서 예상보다 엄청난 히트를 기록한 거예요. 그래서 그게 대박이 나서 주가가 또 레벨업 되는데 뭐 물론 이제 사람들이 밖에 안 나가니까 뭐 맨날 게임만 한다 그런 분도 있는데 리니지 NC소프트는 또 달라요. 거기는 진짜 매니아층들이 정말 많습니다. 리니지는 워낙 유명하죠. 매니아들로. 그리고 아이템 결제를 안 하면 게임을 못 해요. 아니 게임에 몇 억씩 들어가 돈을 투자하는 사람도 있다고 그러니까 아이템. 진짜 깜짝 놀랐어요. 깜짝 놀랐어요. 저도 이번에 좀 분석하다 깜짝 놀란 건데 몇 천만 원 아주 수도 없이 많고. 네, 진짜 어마어마하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안 하면 게임이 안 된대요. 그러니까 남들하고 경쟁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그런 시스템이 있는 게 백신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거든요. 그리고 게임즈 보실 때 신작 게임이 제일 중요해요. 백신과 상관없이 이번에 그 최근에 주가 올라오는 기업들 보시면 뭐 위메이드라든가 웹젠이라는 기업들은 백신 나오는데도 주가가 굉장히 단단한 이유가 뭐냐면요. 신작 게임을 앞두고 있어요. 출시를. 되게 기대작들이거든요. 그런 게 있는 기업들은 백신과 아무 상관이 없어요. 사람들은 백신이 나와도 길거리 다니면서도 게임을 해요. 모바일로 하니까 전혀 거기에 그 신경 쓰지 마시고 게임 업종만큼은 언택, 컨택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신작 게임 언제 나오느냐. NC는 내년 1분기에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웹전이나 이메이드는 4분기에 나올 것 같은데 다른 게임들도 한번 체크를 해보세요. 내가 게임즈를 갖고 있는데 그 앞으로 나올 그 신작 게임이 언젠지 이게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 출시일에 따라서 주가가 많이 바뀌니까 그래서 게임주는 조금 다르게 생각하셨으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카카오 특히 카카오하고 네이버 같은 경우 우리가 그 중국의 텐센트하고 알리바바를 보면 거기가 플랫폼을 장악하고 자기네 플랫폼에 계속 그 스타트업들을 발굴해가지고 태우면서 유니콘으로 키워버리잖아요. 근데 우리도 사실 비슷한 비즈니스 모델인 것 같아요. 계속 인수해가지고 새로운 서비스, 그러니까 계속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그러니까 플랫폼이 이게 무서운 거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맞아요. 플랫폼은 사실 코로나랑 아무 상관없는 거거든요. 사실은 그게 좀 더 뭐 성장 속도를 더 증가시킨 거지. 뭐 대표님 말씀대로 어쨌든 플랫폼은 그냥 계속 영원할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이 구도 자체가 바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근데 그런 염려는 없을까요? 말씀드린 것처럼 뭐라 그럴까 독점 규제? 사실 반독점. 반독점 규제. 그게 이제 지금 미국에서도 이슈가 되고 있고 제가 우리 그 안유아 교수님하고도 방송하면서 얘기해 보니까 거기에도 뭐 이러저런 얘기가 있지만 가장 핵심적인 것 중에 하나가 그 독점 규제. 독점 규제. 그게 있다. 그러니까 이게 플랫폼 기업들이 너무 영향력. 그러니까 중국에서 성공하려면 텐센트는 알리바바의 고위 임원의 눈에 들어야 되는 거야. 그죠. 이게 어마어마한 파워잖아요. 한국에서도 마찬가지죠. 스타트업으로서 창업을 했는데 내가 성공하려면은 저기 누구야? 네이버나 카카오 눈에 들어서 그 플랫폼에 들어가기만 하면 나는 확 뜨잖아요. 이게 엄청난 그 파워가 되기 때문에 권력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좀 제재가 한국도 이게 글로벌 성향인 것 같아요 지금. 이게 그러니까 지금 요새 뭐 네이버나 뭐 카카오도 뭐 공정위 얘기도 뭐 뉴스를 통해서 몇 번 보셨겠지만 우리 한국은 그래도 아주 강한 편은 아닌데 지금 가장 화두가 되는 게 EU예요. 유럽에서 이제 유럽 사람들이 그러니까 유럽의 정부에서 열받은 게 뭐냐면
그거죠. 구글이나 애플이 앱스토어하고 플레이스토어가 있잖아요. 그거를 이제 그 설치를 해가지고 사람들이 이제 거기 게임을 한다거나 유럽 사람들이 뭐 어떤 뭐 이제 결제를 했을 때 그 돈들이 사실은 다 미국 본사로 갈 거 아니에요. 세금 안 내고. 네, 세금을 안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뭐가 있어야만 이걸 그러니까 이 유럽을 통해서 이게 매출이 발생했다. 그러면 세금을 매길 수가 있는데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다 미국에 본사가 있잖아요. 서버도 대부분 있고 우리 한국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세금을 매기기가 너무 애매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지금 EU에서 그 세금을 매기려고 그 뭐 구글세 같은 거 만든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아마 그거 만들어질 것 같긴 한데 그런 것들이 다 이제 독점을 방지하기 위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만들어지면 당연히 그 이런 빅테크 기업들한테는 당연히 안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게 또 협의를 할 수도 있는 거니까 그건 좀 지켜보시면 좀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바이든 후보가 제일 공약 중에 하나가 반독점 규제 그렇죠. 그거를 이제 하려고 하잖아요. 뭐 애플 또 아마존도 있고 페이스북 주요 타겟이 페이스북 같아요. 굉장히 좀 공격적으로 하려는 것 같은데 더군다나 선거 때 마음에 안 드는 짓을 예, 많이 했잖아요. 찍힌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런 이제 반독점에 대해서는 지금 이제 뭐 미국의 국회의원들이나 또 아니면 이제 대통령, 기업의 총수들이 이제 만나가지고 분명히 저는 어느 정도 협상은 할 걸로 봐요. 그러니까 거기서 반독점 해가지고 제일 안 좋은 시나리오가 기업 해체. 이거 그러니까 뭐 만약에 구글로 예를 들면 구글의 검색, 유튜브 이거 다 갈라버리는 거죠. 그런 것들도 이제 뭐 가능하다는 얘기들이 나오는데 그렇게 극단적으로 갈 것 같지는 않아요. 그렇게까지는. 그리고 협의할 것 같고 예전에 마이크로소프트가 그 한 예가 되는 게 2000년 초반에 마이크로소프트가 그 전 세계 소프트웨어 다 싹쓸이 했잖아요. 그렇지. 끼어 팔기 논란이 네, 많았죠. 맞아요. 그래서 OS 그래서 야 너네 OS랑 그 인터넷 익스플로러 있죠. 이거 다 분리해라. 마이크로소프트 뭐 오피스인가요? 다 계열 분리해가지고 각각 해라. 각각 다른 회사로 만들어라. 그렇게 하기로 했는데 결국엔 합의해가지고 이 뭐죠 합의금 냈더라고요. 마이크로소프트가 이제 정부에 합의금 내고 지금의 마이크로소프트 그대로 온 건데 이럴 가능성도 저는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결론이 날 때까지는 여러분들이 뭐 너무 그 부분은 걱정하실 필요 없고 그리고 지금 바이든 후보가 대통령이 된다고 해도 상원이 중요해요. 상원에서 만약에 공화당이 되잖아요. 그러면 바이든 대통령이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솔직히 반독점 규제 하고 싶어도 상원이 이거 상원에서 통과돼야 되니까 찬성을 좀 해줘야 되는데 그러기도 좀 쉽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 관련해서는 너무 염려하지 마시고 다만 어제 뉴스 보신 분들 계시겠지만 애플이 앱스토어를 그 앱스토어에서 이렇게 게임이나 제가 원하는 뭐 이렇게 앱을 다운받거나 그 안에서 결제를 하면 그 애플이 30%를 가져간다 그러더라고요. 네. 근데 모든 거, 뭐 게임뿐만 아니라 다 30% 가져가는데 애플이 일정 매출 이하인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해서는 30에서 15% 수수료를 깎아버렸어요. 무슨 얘기냐면 이제 이 회사들이 미리 지금 이제 몸을 굽히고 있는 거예요. 상생을 하겠다. 아, 상생. 나 이제 사실 좀 보여주기잖아요. 그렇죠. 이게 진짜 제일 파괴적인 거는 뭐 게임뿐만 아니라 아주 큰 회사까지도 15% 낮추겠다. 그러면 진짜 파급력이 있는데 15%라는 얘기는 뭐냐면 그 중에 아주 좀 작은 기업들만 해당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 돈 안 되는 기업들. 그러니까 생색만 내는 거예요. 근데 모양은 좋아 보이잖아. 애플이 그래 역시 통이 커. 그럴 수 있으니까 그런 건데 이거는 뭐냐면 바이든 후보한테 보여주는 거예요. 저 이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반독점 규제 하지 말아주세요. 이걸 먼저 시그널을 보내는 거거든요. 이러면 구글도 낮출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기업들이 이렇게 또 되게 똑똑해 보면 그렇죠. 먼저 대처를 생존하기 위해서 몸부림을 또 치는 거니까 너무 좀 아직은 염려하지 말자. 예, 그렇게 그러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이 미국보다 한참 앞서 나가기는 어려우니까 예. 미국의 플랫폼 기업들에 대한 그 정부의 규제라든가 정책들이 어떻게 변하는지 그거는 한번 우리가 좀 주의 깊게 봐야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게 이제 또 한국에도 적용될 수 있으니까. 네, 알겠습니다. 오늘 또 이렇게 해서 염블리 염 차장님하고 우리 작가가 딱 형상에서 적어줘. 그 강남 사모님들이 정말 좋아하는 염블리. 네, 감사합니다. 그 전반적인 그 내년도 경제 상황, 그 다음에 주식 시장이 흘러가는 그 방향성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눴고요. 네. 어쨌든 내년도도 좀 기대가 많이 되네요. 네. 하여튼 또 우리 염 차장님이 그 가운데서 또 많은 주린이들에게 또 좋은 길잡이 역할을 해주실 것이라 믿고 또
그렇게 해서 또 많은 네. 분들이 주식시장에 자꾸 매력을 갖고 들어오시기를 네. 기대해 봅니다. 네. 네, 오늘도 함께 해주신 염승환 차장님께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